건강검진의 철이 돌아왔습니다. 그죠? 이제 저도 건강검진 이제 바로 며칠 후에 할 거거든요. 건강검진. 옛날에 그렇게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건강할 때 지키자. 그리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걸 하자. 라는 차원에서 사실 전 국민 거의 다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 때마다 좀 헷갈립니다. 이거 꼭 해야 될까? 이건 매년 해야 될까? 이거 안 하는 바람에 누가 뭐 뒤늦게 암이 발견됐대 뭐 정말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너무 많이 해서도 걱정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빠뜨리고 해서 또 걱정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현직 의사 선생님 모시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서 예젤유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네.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원경입니다. 예젤유? 유자가 이제 여자들 유방할 때 유자예요. 유방을 이제 메인으로 하는 의원입니다. 네. 건강검진은 꼭 해야 되는 거 맞나요? 당연히 해야죠.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누려야 될 네, 조건이다? 네.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우리나라처럼 의료 수준이 뛰어나고 건강검진이 값싸고 질 좋은 걸 누릴 수 있는 나라는 쟤는 이제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자부할 정도이기 때문에 태어났으면 누리고 살아야 돼요. 미국, 캐나다 쪽 사는 사람들 보니까 이거 건강검진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네. 아파야 병원을 맞아요. 가지 네, 네. 아프기 전에 뭘 못 검진하기 가요. 위해서는 비싸고 그래서 못 엄청나게 가요. 비싸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되게 개인적으로 저는 축복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직장에서 의료보험 되면은 그 국가에서 늘 하라고 하는 거 나오지. 맞아요. 이미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안 받으면 내 손해죠. 그러니까 돈 날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는 안 받는 사람들 심리가 궁금해요. 왜 안 받아요? 자기는 건강하다고 믿는 거 아닐까요? 어때? 까먹었다. 또 시간을 내서 또 가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그래 귀찮아서 그러는 것 같아. 아직 젊은 사람들은 아픈 데가 없으니까 괜찮겠지 맞아요. 그러고 네. 안 하는 것 같아.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병을 예방한 사례들이 많이 있겠죠? 엄청나게 많죠. 오히려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오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암이었을 경우에 증상이 있을 때는 빨라도 이기는 되거든요. 근데 증상 없을 때 발견하는 건 다 연기 아니면 암 전 단계. 증상이 없고 내가 건강하다고 느낄 때 빨리 받으셔야 돼요. 건강검진의 진정한 의미는 말 그대로 건강검진이 아니고 사실 조기검진이에요. 그러니까 조기검진인데 사실은 저는 건강검진 더 좋아해요. 왜냐면 건강할 때 받아라. 이게 오케이. 조기검진보다. 네. 그렇지. 그리고 연령대 혹은 남녀별로 조금 구분해서 이렇게 추가로 더 받으면 훨씬 좋다 하는 것만 좀 네. 꼽아주세요. 피 검사는 당연히 기본이에요. 네. 피 검사는 이제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거 있어요. 뭐 당 수치, 간 수치, 그다음에 고지혈증 수치, 콜레스테롤 네. 이런 거 다 기본으로 아마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 이게 연령대별로 하면은 먼저 이제 MZ 세대라고 요즘 젊은 분들 네, 젊은 20, 30대라고 해당하면은 제일 네. 발병률로 봤을 때는 갑상선이랑 유방이에요. 여자분들은 저희 의원에는 오히려 MZ 세대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아 그래요? 깨우친 분들은 더 열심히 와요. 20, 30대 분들이. 어... 그리고 되게 의외로 거기서 암, 유방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네. 20, 30대가? 많아요. 네. 저번 달에도 20대 분 있었고, 이번에 30대 분 나왔고,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젊을 때부터 이거는 생리 시작하는 나이면 유방암이 다 위험이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만 40세부터 유방 엑스레이만 지원을 해줘요. 근데 엑스레이만 갖고는 빨리 발견 절대 못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초음파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유방 초음파는. 보통은 요즘 10대도 많이 하고요. 왜냐면 10대들이 또 혹이 많이 생겨서 와요, 실제로. 근데 초음파는 되게 좋은 게 우리 인체에 해롭지가 않아요, 전혀. 네, 네. 안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리고 초음파는 어느 병원을 가도 초음파를 안 해주는 병원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초음파는 갑상선 초음파랑 유방 초음파, 젊은 여자분들이라면 꼭 하셔야 되고. 아, 네. 갑상선은 근데 이제 한번 했을 때 정상 나왔다. 그러면 굳이 매년 챙겨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하. 이게 왜냐하면 갑상선은 혹이 생기는 것 자체가 또 생기더라도 되게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보통 한 2, 3년에 한 번씩 해도 괜찮고 네, 정상이었으면. 근데 유방은 뭐 그거를 다 불문하고 1년에 한 번? 번씩.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갑상선 초음파. 네. 젊은 분들도 남자들도 가족력 있으면 걸리거든요. 갑상선 암은.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40세부터 뭐 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왜 젊은 분들도 위암 걸리면 진행이 진짜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가족력이 있으면 위 내시경도 되게 쉬워요. 별게 아니라서 20대도 한 번은 해보셔야 돼요. 예, 위 내시경. 우리나라 분들이 또 짜고 단고 맵고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위 세포들이 잘 이렇게 나쁘게 바뀌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또 일단은 젊은 분들이 술도 많이 드시고 야식도 많이 하고 맞아. 배달 음식 다 먹고 몸에 위에 안 좋은 거 다 하고 다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래. 그거 은근히 있잖아. 왜 중국 음식 그 뭐지? 왜 죽게 매운 거? 탕후루요? 마라탕? 마라탕 이런 네.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드시고 일단은 인스턴트 많이 드셔가지고 위암을 거의 달고 사세요. 그래서 방참에 만성 위암이 되고 이게 또 위암으로 연결이 되니까 내시경도 젊은 분들은 꼭 하시길 추천드려요. 복부 초음파도 사실 하면 좋죠. 복부 초음파.
아, 그건 뭐예요? 배에 젤리 발라가지고 네. 이렇게 초음파로 안에 장기를 다 보는 거예요. 내시경은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그 장 있죠. 네. 장을 보는 게 내시경이라고 하면 초음파는 그걸 뺀 나머지를 봐요. 몸 안에 고형 장기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고형, 가스가 아닌 고형 장기, 간, 콩팥, 그다음에 쓸개, 네. 그다음 췌장 이런 것들 다 보는 게 초음파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부 초음파도 인체에 안전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초음파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안전하고 비용이 되게 값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 1년에 한 번씩 하면 참 좋아요. 자주 해도 문제 없고 값도 싸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초음파를 누구한테 받냐가 또 되게 중요한 게 초음파는 되게 유일하게 다른 사진들은 왜 찍으면 그걸 객관적으로 사진이 탁 나오면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초음파는 그거를 시행하는 사람 따라서 바뀌어요. 그때. 네, 그거를 그래서 실시간 진단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초음파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갈린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초음파를 받다. 간에 암이 있어도 그걸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경험이 많은 의사가 받다. 아무리 초기라도 빨리 발견할 수가 있고 영상의학과라는 그 과 자체가 초음파를 전공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이 오시면 초음파를 받을 때 영상의학과 의사한테 받으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게 맞으면 저도 믿어요. 그분의 초음파 결과를. 그게 아니면은 저는 사실 말은 안 하는데 안 믿고 다시 제가 해드리죠. 내시경은 뭐 그 해당과 당연히 내과 전문의한테 받으시면 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한테 네. 초음파를 봤는데 초음파 뭐 갑상선, 유방 뭐 이런 거 네. 봤지만 또 이제 복부 초음파를 하게 되면은 간이라든지 다른 장기를 볼 수 있어요. 다 네. 볼 수 있으니까 이 장기 볼 때 그 뭐라 그러는 거죠? CT? 아, 네네, CT. PET? PET-요. 그건 뭐예요? PET-CT. PET-CT는 뭐예요? 비싸던데 이거는? 엄청 비싸죠. 근데 CT 자체는 사실 별로 요즘엔 좀 약간 보편해서 비싸진 않고요. 네. 펫CT는 PET-CT라고 해서 예전에는 펫이라고 있었어요, 먼저는. 근데 펫은 뭐냐면은 CT 기능이 없어가지고 네. 이게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건데 보통은 큰 대학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포도당이라는 거를 이제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몸의 암세포들은 먹이가 포도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암이 생기면 걔네들이 포도당을 막 섭취해서 자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있는데 설탕을 막 먹고 산다. 그러면 암이 더 빨리 자라요. 금식을 한 다음에 어쨌든 포도당 동위원소가 들어간 걸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업테이크라고 해요. 그 네. 섭취가 되는 거. 그럼 암세포가 그걸 업테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다음 사진을 찍으면 암세포만 쫙 환하게 빛이 나서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서 스캔을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근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은 방사선의 노출이 굉장히 세요. 아, 세요? 네, 그래서 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쓸데없이 그냥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검진 목적으로 요즘에는 큰 검진 센터에서는 펫CT라고도 이거를 홍보를 해서 비싼 패키지에 넣어가지고 하라고 하거든요. 보통 한 번 찍는데 100만 원 넘는데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거는 암 환자들, 암으로 진단 받으신 분들이 다른 곳에 전이가 됐나 안 됐나 체크용으로 하는 거지 절대로 건강하신 분이 쓸데없이 이거를 돈 들여서 하실 필요가 없고 방사선에 노출이 됨으로써 오히려 더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다 오히려 왜냐하면 방사선을 많이 쬐면은 돌연변이 암세포가 생기거든요. 1년에 한 번도 많다. 많아요. 펫CT는 왜냐면은 미리시볼트라고 보통 하는데 그 방사선의 노출량을요. 네. 걔는 보통 거의 최대 한 25미리시볼트까지 쐬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연에 1년에 이제 자연적으로 받는 쐬는 방사선의 양이 3미리시볼트 정도 되거든요. 네, 네. 흉부 엑스를 찍으면은 걔는 0.1미리시볼트예요. 되게 미약한데 펫CT 같은 경우는 거의 최대 25까지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100미리시볼트를 쬐다 암이 생겨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펫CT를 몇 번만 찍어도 그냥 바로 암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쓸데없이 적게 찍으면 안 되고 암 환자들을 위해서 그때는 득과실을 따졌을 때 펫CT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찍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때는 찍는 게 맞아요. 근데 뭐 암도 아니야. 근데 뭐 굳이 찍을 필요 네, 없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PCT만으로 잡아낼 수 있는 암이 따로 있어서 찍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홍보는 숨어져 있는 암을 다 찾아준다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전엔 폐만 나왔고 그 CT를 결합을 해서 CT 기능이 더 들어간 펫CT예요. 그러면은 CT처럼 온몸을 다 단면으로 일반 CT를 찍는 거 플러스 펫CT까지 기능이 다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이게 포도당 같은 거를 암세포가 이제 섭취를 하는 거긴 한데 네. 정상 되게 대사가 빠른 세포도 그거를 섭취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걔도 똑같이 빛이 나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예를 들어 콩팥 같은 경우 콩팥도 이게 우리 몸의 모든 걸 여과를 하는 기관이라서 걔도 같이 이제 업테이크를 섭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잘못 보면 또 펫CT를 찍고 콩팥에 이것도 뭔가 이상한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네. 그다음 필요 없는 CT 검사가 저는 뇌 CT.
뇌 있죠, 뇌 브레인이라고 해서 뇌 CT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머리가 아프고 이러면 괜히 찍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다 정상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뇌 CT는 왜 찍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뭔가 기형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뇌 종양이 예전에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이럴 경우 찍는 거지 단순 두통으로는 사실 뇌가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뇌를 봤을 때는 CT를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뭐를 찍으면 좋냐? 뇌 MRA는 좋아요. MRA라고 해서 이거는 뇌 혈관을 보는 MRI거든요. 네. 뇌 MRI 플러스 엔지오그라피 해가지고 엔지오그라피가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뇌 MRA는 뇌 MRI 플러스 혈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뇌 혈관을 보기 때문에 은근 유용한 게 왜냐하면 이거는 나도 모르고 사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뇌 동맥류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으면 이거는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네. 뇌 동맥류가 혈압이 또 있는 분이 뇌 동맥류가 있다. 이게 꽈리가 이게 있는 거예요. 혈관이 막 부풀어 오른 거라서 갑자기 혈압이 갑자기 빵 오르는 이벤트가 생기면 팡 터져버려. 그러면 이제 뇌출혈이 와가지고 거의 그냥 즉사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거기 때문에 뇌 MRA는 뇌 혈관은 괜찮으신지 한번 확인하는 건 되게 좋고요. 대신에 뇌 MRI는 별로예요. 이것도 말 그대로 뇌를 보는 건데요. 사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굳이 뇌 종양이 있지 않은 이상 뭐 갑자기 시야가 눈이 안 보이고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나다 그거면은 뇌 종양이 뭐가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찍는 게 맞는데 건강 검진으로 증상도 없는데 찍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뇌 CT, 뇌 MRI는 별로 저는 권고드리진 않고 그다음에 그거랑 더불어서 CT를 보통 찍으려고 할 때 네. 어깨나 뭐 척추 CT, 뭐 척추 MRI를 또 찍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검진 프로그램에. 그것도 별로.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데 굳이 척추 CT를 찍으실 필요가 없어요. 방사선에 노출만 될 뿐이지 그거는 진짜 증상이 있을 때 정형외과 가셔가지고 정형외과 의사가 하라고 할 때 찍는 거지 가만히 계시는데 검진 목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또 가격도 비싼 걸 거 아니에요? 비싸요. 뇌 CT도 뭐 10만 원씩 받고 척추 CT도 디스크 보려고 찍는 네. 건데 증상 없는데 굳이 찍을 필요 없어요. 네.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비추드리는 게 초음파는 다 좋다고 했지만 심장 초음파도 별로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심장 초음파 여기가 아, 빵빵 왜요? 뛰는 심장. 정말 큰 수술 앞두고 계신 분들은 하셔도 되거든요. 네. 전신 마취가 들어갔을 때 심장에 무리가 있을까봐 그거를 보는 용도로는 괜찮은데 내가 지금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심장 초음파를 볼 이유가 없는 게 심장 초음파는 뭘 보는 거냐면은 그 심장이 4개의 방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심방과 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잘 뛰는지 기능을 보는 검사거든요. 심방과 심실을 연결하는 판막. 판막을 보는 건 심초음파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네. 심장 초음파는 딴 거는 정보가 없어요. 어렸을 때 심장에 선천성 기형이 있다든지 네. 판막에 이상이 있으셨던 분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왜 장기들 중에서 쭉 가장 암 발생률이 높은 것들을 한번 보면은 한국인들 위암이 많고요. 간암, 뭐 폐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뭘로 진단하고 있어요? 흔한 거 위암은 위내시경으로 하시면 되고요. 간암은 초음파, 폐암은? 폐암은 펫CT입니다. 네. 근데 이제 펫CT 같은 경우도 고위험군에 한해서 2019년부터 나라에서 지정을 해줬어요. 국가암 검진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고위험군 즉 30감년이라고 해서 담배를 되게 많이 피우신 분들 보통 이 감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곱하기로 보시면 돼요. 30갑을 1년 동안 네. 그러니까 폈다 그러면 30감년 곱하기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10년 동안 했다 그럼 10 곱하기 3 해서 어쨌든 30감년으로 했을 때 그 이상 담배를 피신 분들은 고위험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저설량 펫CT라고 그걸 찍게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폐암 같은 걸 미리 검진을 해서 걸러낼 수 있다. 그래서 폐 같은 경우는 CT만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펫CT랑 저설량 펫CT랑 또 달라요? 달라요. 펫CT는 PET CT고 펫CT는 제가 말한 거는 한글로 폐. 그 외에 우리 췌장은 네. 나와요? 췌장은 이제 초음파로 초음파로? 봐야 돼요. 네. 나와요? 나오죠. 근데 왜 이렇게 발견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 초음파를 해보시면 아는데 네. 척추뼈 있잖아요. 네, 척추뼈랑 거의 1cm 차이로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뒤에 있어요. 뒤에 후복막에. 그래서 초음파를 하면은 잘 못하는 분들이 하면 췌장을 다 못 봐요. 근데 어쨌든 췌장을 보는 것도 사실 요령이 있거든요. 그 환자분한테 뭐 숨을 이렇게 쉬어라 자세를 또 바꿔서도 보고 저는 되게 다양한 각도로 그러면 췌장 앞에 위대장이 지나가기 때문에 네. 걔네들이 막 움직여서 비킨 다음에 막 봐야 돼요. 그래서 초음파를 하는 그 의사 그것 따라 천차만별이고 그 다음에 췌장 자체를 또 완벽하게 보는 거는 CT, 복부 CT. 이것도 또 그러면은 뭐죠? 방사선 노출이 되나요? 근데 걔는 훨씬 적죠. CT 같은 경우는 저설량 펫CT는 6mSv 한 5에서 6mm. 네. 근데 펫CT는 조영제가 아까. 들어가면은 평균 10 정도. 10mSv여가지고 이것도 한 번 찍는다고 그게 그렇게 막 몸에 무리가 가진 않아요. 10mSv 정도면은 복부 CT는? 네.
아까 제일 방사선 노출이 많은 거지 PETCT예요. 네, PETCT는 25까지 되고 25까지 되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도 방사선 다 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갔다, 뉴욕까지 갔다 그러면은 네. 흉부 엑스레이 보통 한 5장, 6장 찍는 거 편도 그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다 우리가 몸에 눈에 안 보이지만 다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도 되게 많이 타고 다니면 방사선을 많이 쬐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어쨌든 그런 걸 다 따지고 살면은 우리가 살기 힘들어요. 복부 CT는 그래서 한 번쯤은 괜찮아요. 근데 그걸 굳이 자주 찍을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매년 할 필요는 없어. 매년 할 필요 없어요. 복부 초음파를 하고 위 대장 내시경을 했다. 그러면은 CT가 굳이 필요 없긴 한데요. 의사가 아닌 분도 초음파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봤을 때 따졌을 때 CT까지 좀 찍어보고 정상이 났다. 그러면 굳이 복부 CT도 매년 찍으실 필요는 없고 한 2, 3년에 한 번씩. 대신에 초음파는 매년 해야죠. 초음파가 더 가볍게 몸에 무리 그렇죠. 없이 잘 네. 잡아낼 수 있는 네. 부분에 네. 무조건 CT를 찍으면 좋은 줄 알았더니 또 그건 또 아니야. 절대 아니죠. 네. 득과실을 꼭 따지셔야 돼요. 이건 꼭 따져야 된다. 아, 이런 것도 전혀 몰랐네요. 많이들 몰라요. 일반인들은 왜 이렇게 그쵸, 모르지? 몰라요. 이런 걸 네. 자세히 누가 뭐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하니까. 맞아요. 네. 췌장암 말고도 건강검진으로 발견이 어려운 암이 있어요? 췌장암은 일단 건강검진으로 발견하기도 힘들진 한데 후 복강이 있으니까 췌장하고 더불어서 되게 복막강 뒤에 있는 장기가 유일하게 콩팥이 있어요. 네, 콩팥도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등짝으로 보는 것도 해요. 등짝으로. 근데 췌장은 뼈 바로 앞에 있어서 등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증상이 있어야지 가나? 아니요. 우연히 초음파로 발견 다 해요. 네, 초음파로. 예. 네, 왜냐면은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그 5대 암들은 한마디로 표적 질환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흔한 질병이면서 조기 발견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무증상 기간이 또 있어야 되고 그다음 치료가 또 가능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다 있어야 돼요. 걸렸을 경우에 사회에 큰 영향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추려서 위암, 대장암, 간암 이렇게 하는 건데요. 네. 나머지 췌장암, 콩팥암 이런 애들은 빈도수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것까지 보장을 못 해줘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방법은 초음파. 제일 간단한 거는 복부 초음파고요. 복부 초음파. 네, 그거랑 이제 초음파 플러스 복부 CT인데 아까 말했듯이 복부 CT는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 가끔씩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난소암 같은 것도 있는데 난소암도 드물거든요. 난소암 같은 경우도 여자분들이라면은 유방암과 같이 호르몬에 좌우되는 암이기도 해서 난소암도 초음파. 이거는 부인과 가셔가지고 초음파로 진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나라에서 보장 안 해주죠. 안 해주죠. 네. 그래도 뭐 안 해준다고 그럴 거 없이 뭐 그만큼 해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니까. 맞아요, 나머지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초음파를 자주 하는 게 좋네. 네, 맞아요. 초음파가 제일 가성비 좋아요. 우리 제일 하기 싫은 거부터 네. 제일 하기 싫은 걸 물어보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너무 하기 아, 싫잖아요. 네. 전날부터 아주 죽어 화장실 막 수십 번 가고. 근데 요즘 약 되게 잘 나오는데. 옛날 같지 않아요? 네. 저는 작년에도 했거든요. 옛날에는 막 1.5리터 막 3병씩 마셔야 되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저도 진짜 예전에 10년 전에 했을 땐 진짜 힘들었거든요. 요새는 알약으로 나와가지고요. 네. 타이레놀 크기 알약 사이즈가 있어요. 비급여긴 해요. 가격이 좀 몇만 원 하긴 하는데 그 알약을 한 6알인가? 뭐 하여튼 얼마 안 돼요. 그 알약을만 먹고 물만 한 1.5리터 정도 같이 마셔주면은 그냥 다 이제 전처치가 되는 거여가지고 옛날만큼 막 어쨌든 힘들잖아요. 다 싸야 되잖아. 그쵸. 그쵸, 그쵸. 중요한 거. 근데 그렇게 하면 약간 깨끗하게 안 보인다고 하지 말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했는데 깨끗이 다 전체치 다 잘 됐고요. 말 그대로 싸는 건 똑같아요. 나오는 건 똑같은데 왜냐면 환자분들이 그 화장실 가는 거야 그래도 하는데 마시는 거로 진짜 너무 괴로워요. 힘들거든. 너무 힘들어요. 저도 옛날에 해봐서 이만한 거 3개 먹었어요. 역하잖아요. 맛도 되게 역하고. 그러니까.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코 막고 먹고 막 네. 이랬다니까. 근데 이제 알약이랑 같이 그 역한 물을 안 먹고 그냥 생수를 마시는 거니까 그 대장 내시경도 나라에서 보조는 안 해주지만 분별 자멸 반응 검사에서 나오면 해주긴 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정상인들은 5년에 한 번씩 하라고 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5년에 한 번 하라고. 5년에 한 번이고 대장 항문학회에서도 135 법칙이라고 해서 정상에는 5년에 한 번씩 해도 충분하다. 왜냐면 선종에서 대장 암으로 가기까지 한 10년 걸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전을 위해서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쯤 하시라고 정상인들은 말씀드리고 근데 대장 항문학회에서는 3년 주기로 하는 거는 기존에 선종이 있었던 분들, 용종이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3년 주기로 하라고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고위험군 있어요. 그거는 유전병이라든지 정말로 가족력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정상이면 5년마다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3년마다 해요. 나라에서 의무로 받으라고 하는 건강검진이 있고 네. 또 이제 사비로 진행하는 개인으로 하는 건강검진이 있고 아, 당연히 이제 비싼 거는 나라에서 안 해주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해주는 게 거의 5대암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위, 대장, 간암, 그 다음에 유방암, 그 다음에 자궁, 경부암 이렇게까지 해서 보통 기본적인 검사를 나라에서 해주고 있는데 나이별로 좀 다르거든요. 네. 대장은 내시경 안 해주고 있고 나라에서 네. 위내시경은 이제 해주고 있고요. 아. 40세부터 대장은 이제 자멸 반응 검사라고 뭐 종이를 줘요. 그럼 네. 그거를 이제 변을 보고 종이 떨어뜨려가지고 종이 색깔이 변하면 뭐 피가 나온가 이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암이 걸리면 이제 피가 검출이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피가 그럼 그걸 보고 대장 내시경을 이제 나라에서 또 해줘요. 근데 사실 그거 자체가 약간 웃긴 게 저는 자멸 반응 검사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암이 상당히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은 내 돈 주고 하는 게 낫고요. 이것도 몇 살부터 하는 게 좋아요? 나라에서 말하는 거 50세인데요. 요새는 젊은 대장암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제 친구 사촌 오빠가 27살에 걸리셨거든요. 가족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식습관 때문에 걸리신 것 같고 20대도 걸리기 때문에 저는 30대가 넘으면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대장 싶어요. 내시경. 네. 그럼 건강검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하면 충분한 거예요? 네, 1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은 저는 1년에 한 번씩 개인적으로 권고드리고 초음파도 다 1년에 한 번씩 제일 좋아요. 그거 오케이. 빼고는 쓸데없이 방사선에 노출되고 또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굳이 그건 주치 선생님 의견 따라서 하시면 돼요. 네. CT 같은 거는. 네. 건강검진 할 때 어떤 병원을 선택하는 게 좋다? 건강검진을 좀 더 저렴하게 좀 네. 잘 받는 방법, 가성비 높게 뭐가 네. 있을까요? 검진 센터를 만약에 내가 고르고 싶다 그러면 예진이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타입별로 개개인별로 선택을 그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검사를 개인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가족력이 갑상선이나 유방암이 있다. 그러면은 유방 초음파를 우선으로 먼저 넣어주고 뭐 다른 데 검진센터 가시면 패키지로 막 많이들 하거든요.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싹 다 해서 종합검진 뭐 100만 원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대형 검진센터도 좋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소소하게 하는 병원. 그다음 플러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검사를 끝나고 나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 환자분을. 검사를 해서 다 정상 나면 당연히 좋은 건데 요즘에는 거의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편으로 받아보면은 어쩌란 말인지 내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결과를 직접 내가 의사한테 듣고 그분이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는 약을 먹어야 된다. 이거는 초음파는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센터에서 검사하시는 걸 저는 권고를 드려요. 저도 건강검진 봤거든요. 세브란스? 대학병원도 좋죠.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사가 초음파를 안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면허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뒤에서 의사가 감독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초음파를 해서 암 놓치는 것도 솔직히 많아요.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 하시면 일단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초음파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데 다만 단점을 굳이 꼽자면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센터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좀 자주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기록이 당연히 남아있긴 한데 같은 의사분이 좀 해주면은 이거를 정말 추적 관찰을 잘 해줄 수가 있는데 바뀌면은 이게 조금 약간 산만해지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검진 결과를 대학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한 분 한 분 맞춤형으로 해주는 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검진을 받으신다 하면은 대학병원 검진센터가 차라리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면은 개인 병원에서 주치 선생님과 영상의학과 전문의랑 내과 의사가 조금 상주하고 있는 한 의사 3, 4인, 3에서 5인 정도 그런 곳에서 정말 특화된 건강검진 이렇게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상의해 생각해요. 가면서 네, 뭣도 모르고 그냥 훅 네. 그 체크리스트 하듯이 쑥 네. 하고 지나가는 맞아요. 거. 그리고 나서 그냥 전화도 안 주니까 그냥 우편물로 날라오고 그거 뭐 끝이니까. 아무 소용 없다 이거지. 그거 받아보고 아니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평소에 어디 초음파를 하러 영상학과 의원을 다니고 있다. 그럼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제 환자들한테 말해주거든요. 이거 내과 가서 받으시라고. 그러면 그게 다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원래 병원에 자주 다니니까 건강검진 따로 안 해도 돼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고혈압 때문에 내과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 왠지 나는 병원에 자주 다녔으니까 건강검진을 굳이 안 해도 왠지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해줄 것 같은 느낌? 그거는 되게 착각이고 절대 그렇지 않고요. 건강검진은 말 그대로 쫙 훑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주치 선생님이 계신다. 그러면 뭐를 하는 게 좋을까 하고 여쭤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 나라에서 때 되면 건강검진 하라고 이제 날라오잖아요. 국내에 이런 병원 중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그냥 집 근처에 가까운 병원 가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단체로 건강검진 많이 받잖아요. 네. 막말로 빵꾸나게 너무 많아요.
놓친 게 너무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채로 거르는 느낌으로 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건강검진을 또 따로 받으시기를 좀 권고드리긴 해요. 얼마 전에 담낭에 용종 뭐 하나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용종이뿐만이 아니고 뭐 간에 뭐 혈관종도 있고 뭐도 있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용종만 있었대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놓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초음파는 정말로 잘 받으셔야 돼요. 나라에서는 건강검진이든 그러니까 한 군데 병원 가서 이렇게 다 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뭐 내과도 가고 산부인과도 가고 뭐 명성을 하시는 계신데 가고 그렇게 여러 군데를 가야지 나라에서 하는 것도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그게 5대암 건강검진 다 되는 내과 검진센터가 꽤 많아요. 큰 내과 병원을 가시면 내과 의원인데 거기 가면 의사들이 이제 보험직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이 한 5분 있다. 그러면 내시경도 다 되고 영상외과 원장님도 계신다. 그럼 초음파도 다 되고 산부인과 선생님도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런 데는 자궁 경부암 검사. 근데 자궁 경부암 검사는 사실 고도의 스킬을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꼭 아니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여자 의사라면 대부분 자궁 경부암 검사는 다 할 수 있게 훈련을 받고 졸업을 해요. 의대를. 그런 것까지 다 하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시경은 당연히 내과 의사들이 다 하거든요. 약간 경험이 많은 소화기 내과를 전공을 하신 내과 선생님께 받으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플러스 초음파를 할 때면 이제 조금 따지셔가지고 내가 지금 받는 게 영상외과 전문의가 맞는지 그것만 좀 확인하고 가시면 요즘 인터넷 다 잘 돼 있으니까 병원 검색하셔서 의료진 프로필 다 보면 나와요. 이분이 초음파를 하는지 전화를 해서도 물어봐야 돼요. 나 지금 건강검진 예약했는데 초음파를 어느 선생님이 해주시나요? 물어보고 확인하고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매년 하고 사는 건데도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없이 그냥 대충 했나 모르겠어요. 정보가 그죠?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실 건강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도 하고 있고 착각도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오늘 같이 풀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원경 선생님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높게 효과도 있게 쓱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1년에 한 번 맘먹고 그래도 반나절 휴가 내서 가서 하는 거라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너무 비싸게, 너무 무리하게 불필요한 것들 하는 것도 문제고 딱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 잘 하시고 대신 사전에 잘 상담하셔서 받으시고 그다음 받고 난 다음에 또 한번 내 증상에 대해서 잘 상담하셔서 효과 있는 건강검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NKTV 구독자분들에게 잘 하시라고 이렇게 당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네. 젊은 분들도 암이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20대 분들 암 발생률이 거의 이제 10% 이상까지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20대 이상 분들. 젊을수록, 그러니까 젊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젊을 때 증상 없을 때 건강 검진 꼭 하시는 걸 제가 꼭 당부해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을 수 있다. 미루지 마시고 제때제때 꼭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꼭 하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자, 이원기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정말 유용한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 아픈 사람 없고 의료보험 가입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막상 병원에 딱 가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뭘 가입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을 제대로 가입했는지 막상 하려고 그러면 불필요한 건 들고 왜 필요한 건 안 들었지? 설계를 제대로 했나? 제대로 그 혜택을 못 받고 나면 야 이거 전면적으로 다 재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10년간의 그 궁금함과 의심과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점점 아플 일만 남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의료보험 어떻게 들어야 되고 지금 내 의료보험 어떤 상태인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걸 보험회사 분이랑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현장에서 이런 환자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늘 낱낱이 보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우리 권준번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닥터인사이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재활학과 전문의로 근무를 하고 있는 권준범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믿음직스럽습니다. 저는 올라오자마자 선생님 얼굴을 딱 저는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온 분인지 알았어요. 과찬입니다. 그런데 우와 지금 그러면은 30대 중반 뭐 이렇게 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와 너무 연세도 있으신 선생님은 퉁쳐서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젊은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잘게 쪼개서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대학
대학병원에서 네. 지낸 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한 10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굴이 쌩쌩해요, 왜? 아, 되게 고생한다던데? 오히려 전공의 때는 정말 고생해가지고 막 찌들었었는데 아, 그래요? 그래도 좀 나오고 나서는 그래도 네. 전공의 때 생활보다는 좀 나아지는. 전공의 때는 진짜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당직 서고 슬기로운 의사 생활. 슬기로운 의사 생활 비슷해요? 그렇게 아, 막- 저희 때만 해도 주 80시간 이런 게 없어가지고 거의 뭐 퐁당퐁당이라고 해서 뭐예요? 하루 당직 서고 하루 쉬고 막 이런 식으로 근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전공의 분들은 좀 많이 개선이 돼서. 아, 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볼 때마다 걱정되는 게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컵라면이에요, 김밥이랑? 맞아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잖아요. 그런 것도 어디 있죠. 나가서 이렇게 식당 가서 네. 제대로 밥을 먹고 할 수가 그러는 게 없어요. 아닌 거죠. 아,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공부한 게 이렇게 현장에서 기여될 때의 기분은 또 남다른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 네, 맞아요. 저는 특히 이제 재활병원에서 장기간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환자분들과의 친밀도가 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저희가 그걸 라뽀라고 하는데 그쵸. 환자 의사 관계가 되게 좋아지다 보니까 되게 네. 보람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얻게 되고 네. 사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아하.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보람도 많이 느끼고요. 네. 정말 믿음이 가는 게 의사 선생님이 오늘 보험을 정리해 준다 그러니까 네. 아, 진짜 제대로 된 분한테 듣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인데 환자들의 아픔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곤란함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사실 처음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럼 계약서를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그 계약서가 중복된 항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임상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항목들도 막 다 가입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일반인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걸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모르지, 당연히. 네, 그러면은 의사인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면 네.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거기서 하게 된 이유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이름이 뭐예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닥터 인사이드. 인사이드. 네. 여기 가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이 많고요. 아. 그리고 여러 가지 재활과 관련된 부분. 나 건강검진 나 다다음 주에 가는데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끝나고. 네,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래? 이거 네. 끝나고 물어봐. 그리고 재활과 관련된 네, 거. 재활과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유용한 지식들 있죠. 뭐 진료비를 아끼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옛날에 이런 정보 없이 어떻게 병원 다녔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유튜브 좋은 세상이에요. 너무 좋아졌어요. 보험료 우리 정말 많이 내잖아요. 네. 이제 의료보험이 비싼 거부터 싼 것까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흔하게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실손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질병보험, 네. 또 뭐 상해보험. 네. 요즘은 뭐 질병이랑 상해보험은 종합보험으로도 많이 묶여서 하고요. 아하. 뭐 그 밖에 뭐 간병인보험, 네. 뭐 치매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근데 큰 골자는 아까 말씀드린 실손, 뭐 질병, 상해 질병?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보자 하면 저는 그래도 실손보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제가 의료비를 낸 만큼 돌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한도 자체가 지금 가입하는 기준으로는 지금 4세대이긴 한데 통원 치료는 한 20만 원, 한 번 2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입원했을 때는 한 최대 1년에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진료를 하시다 보면은 보통은 이거를 넘는 진료비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지는 않거든요. 네, 실손보험은 어쨌든 내가 내고 돌려받는 거지. 네, 낸 내가 만큼. 돌려받는. 근데 물론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그래도 최소 70에서 8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입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주변에 많이 말씀을 드려요. 요즘 그 4세대 실손 자체가 너무 싸졌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막 30대 이런 분들이 가입하면 거의 10,000원대 정도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입률이 되게 늘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 들었어, 실손? 네. 그 실손보험 시작된 지 우리나라 그렇게 몇 년 안 돼요. 네, 한 아주 10년 넘었는데 그렇게 네, 네. 20년은 안 됐습니다. 안 됐어. 안 들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도 다 들었거든요. 네, 거의 다 들었어요. 저희 가족들도 다 들었거든요. 다 들었죠. 네. 첫 번째 뭐니 해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실손.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뭐 아플지 안 아플지도 모르는데 뭐 보험료 미리 뭐 하라네. 그리고 왜 보험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 어때요? 그런 보험 분들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결국 보험사 배만 불려주는 맞아, 거다. 맞아.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세팅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사실 주변에 그런 아픈 분들을 많이 보지를 않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 그런 환자분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경각심이 들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제 환자분들 중에 제
예시를 한 몇 개 들어드리면 네, 네, 네. 30대 후반 여성분인데 이제 네. 출산을 하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생겨서 사지마비가 오신 분도 있고 아니 음, 원래 그런 지병도 전혀 없다가 네, 없어요. 어머, 30대 뭐 웬일이야. 무슨 지병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네, 또 한 50대 중반 여성분인데 정말 지병 하나도 없는데 네.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제 뇌출혈이 생겨서 이제 편마비가 생긴 분도 있어요. 다 제 환자분들 케이스입니다. 한 20대 초반 그 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남성분인데 갑자기 입이 어눌해지고 막 팔에 힘이 빠지면서 루게릭을 진단받은 분도 있거든요. 급작스럽네. 네, 이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되게 공통점이에요. 웬일이야. 물론 이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더 잘 생기겠지만 이런 거 없이도 생길 수가 있는 걸 보면서 건강하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런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막상 내가 병에 걸렸더니 의료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병 생기고 바로 들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이 병이 생기면 병원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안 그때는 받아줘? 네, 안 받아줍니다. 진단한 거라든지 좀 예를 들어 뭐 좀 뇌출혈이나 이런 진단명이 있으면 절대 안 받아주죠. 그러면 그때부터 의료비 때문에 가족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막 이런 분들도 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 아 정말 많죠. 제가 있는 병원이 재활병원인데 거의 500베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입원을 하는데 몇몇 분들은 정말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 상담을 의사인 저한테 직접 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일부는 정말 치료를 더 열심히 받고 가면 더 좋아질 게 뻔한데 네. 그냥 퇴원해가지고 자가 재활 치료를 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거 돈 주고 뭐 하나 물건 사는 것처럼 한 번에 드는 돈이 아니라 병 치료는 수개월에 걸쳐서 뭐 맞아요. 1년 이상 계속 들어가야 되는 돈이니까 집안에서 엄청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평생 또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또 평생 관리가 필요하기 어떡해. 때문에 이게 정말 문제죠. 사실. 그럼 국민의료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희 건강보험 시스템이 건강보험.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네, 특히 네, 네, 잘돼 있잖아요. 건강보험은 우리가 뭐 본인 부담금 자체가 한 20% 3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이 건보에 적용을 받아서 20, 30%만 낸다고 하더라도 그 네. 금액 자체가 막 입원 일수가 길어지고 뭐 검사가 많아지고 하면은 엄청 불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료비 지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실손 하나만 해놔도 네. 상당히 많은 걸 맞아요. 커버할 수 있는 네, 거네요.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병에 걸릴 줄 알고 그걸 탁탁 집어서 그 민간 의료보험을 네. 가입해 놓지 않는다 네, 할지라도 맞아요. 근데 좀 걱정하는 것들은 이게 매년 갱신이 되거든요. 갱신이라는 게 매년 가격이 조금 조절이 돼요. 조금씩 오르겠죠. 실손이? 요즘 4세대 실손 기준으로 했을 때 30대 분들은 한 10,000원대 정도 되는 것 같고 60대 분들은 한 40,000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실손이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민간에서 하는 네, 거구나.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예를 들어서 우리 40대 50대쯤 되기 시작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암보험, 네. 4대암 뭐 이렇게 암보험도 좀 들어놓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손에서는 암은 커버가 안 되는 건가요? 커버 됩니다. 암도 되는 네, 거예요? 그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서 커버가 됩니다. 본인이 낸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아하.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 3개 정도는 갖고 있을 수 있겠네요. 국민건강보험, 그다음에 뭐 암보험 같은 거 옛날에 뭐 네, 들어놓거나 네. 요새 하나, 그다음에 실손보험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건강보험은 원래 전 국민이 가입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실손보험 하나는 가입하시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종합보험, 뭐 종합보험 중에 뭐 질병보험만 가입하는 분도 있고 뭐 아하. 암보험만 가입하는 분도 있고 그거는 좀 질병보험, 다양합니다. 암보험이 달라요? 달라요. 뭐예요? 그러니까 질병보험 안에 암보험이 있는 거고요. 질병보험은 더 포괄적인 거? 암 말고 뭐 뇌혈관도 있을 수 있고 뭐 심혈관도 있을 수 있고 오케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질병상해 같은 거는 이렇게 좀 묶어서도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종합보험이라고? 네, 묶어서 종합보험으로 많이 하고요. 네. 그 질병상해 중에 제가 그나마 우선순위를 둔다면 저는 질병 네. 쪽으로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싶어요. 오케이. 왜냐하면 질병이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점점 더 그 발병률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맞아. 상해에 비해서 질병이 훨씬 더 후유증이나 치료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을 둘 다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그 질병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좋겠다. 난 갑자기 이 얘기 들으면서 내가 실손보험료를 내고 있나가 너무 의심스럽네. 이런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거 자동이체예요? 자동이체입니다, 보통은요. 그러면 해지만 안 하면 계속 나가는 네, 거죠? 나가고 있을 거예요. 어느 통장에서 나가는지를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심지어 병원 진료를 보고 나서
환급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데 안 받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 나는 너무 나이 들어서 안 돼도 있고 어머 지금 내가 너무 어린데 들어도 되나도 있고 네. 적정한 연령대가 있을까요? 사실 네. 딱 정해진 건 없는데 네. 가장 좋은 건 사실 큰 병에 걸리기 직전이잖아요. 이거를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네. 저는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일단 가입하기 전에 네. 병원을 막 여러 군데 다닌 이력이 있거나 아. 아니면 뭐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나중에 가입을 할 때 가입 제한이 걸리거나 아니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오케이. 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장기간 납입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네, 네. 아무래도 막 60대, 70대가 돼서 이제 인컴이 조금 떨어지거나 없어진 상태에서 20년 납입하는 건 사실 너무 부담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종합보험보다는 그냥 실손보험만 가입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한 40대 정도? 늦어도 50살 전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활병원 환자분들도 보통은 한 50대 이상이 많아요. 그리고 40, 50대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수입도 있고 여력도 있으시니까 20년간 납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여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40대 늦어도 한 50살 전 이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0대 50대 이전에 좀 병이 생기기 전에 그래야지 이제 뭐 진단받은 거라든지 진료를 많이 받거나 그러면 가입 제한되거나 뭐 보험료도 오를 수 있고 이렇다고 하니까 보험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병에 관련된 보험은 꼭 있으셔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 꼭 고려해야 될 것과 필요 없는 항목 이것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새는 이번엔 좀 들어가서 설명을 해주세요. 실손보험은 지금 누구나 가입을 해도 거의 동일한 조건, 동일한 네, 보장 네. 범위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네, 네, 네.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종합보험이거든요. 종합보험은 네, 네. 뭐냐면 뭐 질병이라든지 상해 같은 것들에 해당하는 건데 보통은 뭐 갱신형도 있고 비갱신형도 있는데 네. 보통 한 20년간 꾸준히 납입을 하는 거예요. 이 종합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본인의 상태 파악을 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어떤 걸 좀 파악하는 게 좋냐면 저는 네. 한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가족력이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환자분들 진료를 보다 보면 정말 생활 습관이 좋고 막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막 폐암에 걸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 봤더니 부모님이 폐암 유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족들, 뭐 친척들을 봤을 때 특별하게 좀 잘 걸리는 질환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가입을 하거나 좀 더 세게 보장 금액을 받을 수 있게 가입을 하거나 또 두 번째는 기저질환. 내가 네. 만약에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와 같은 그런 기저질환이 있으면 기저질환. 보험 가입을 조금 더 네. 하는 쪽으로 생각하셔야겠죠.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는 평소 생활 습관인 것 오케이.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술, 담배 피시는 분들 아니면 뭐 운동을 잘 안 한다든지 맵고 짜고 달게 드시는 분들은 나중에 병이 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좀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근무 환경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배달하시는 분들, 뭐 라이더 분들은 아무래도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상해 사고 같은 네, 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질병보다는 상해 쪽으로 상해. 조금 더 비중을 높게 두시는 그렇지.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장기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 보험료를 금전적으로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왜냐면 저는 가장 최악인 게 이게 20년 납인데 예를 들어 몇 년 내다가 해약하는 게 저는 가장 그렇지, 최악인 너무 것 같아요. 아까워. 경제 상황 때문에 해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그럴 바엔 아예 처음부터 종합보험 가입하지 않고 그냥 실손보험만 가입을 하든지 그렇지. 아니면 실손보험도 부담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든지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건강관리 아무리 해도 보험은 있어야죠. 어떻게 될지 알아요 우리가. 맞아요. 종합보험 딱 계약서를 보시면 항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암 진단비, 뭐 너무 골절 진단비,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런 것들 나중에 좀 보여드릴 텐데 네. 그 중에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그래도 발병률이 높은 것들 위주로 가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드리면 피부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정말 드문 질환이거든요. 근데 과연 저희가 피부암에 특화된 그런 항목을 들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력이 있으면 들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까 고려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암 뭐 5순위 내에 드는 거라든지 네네네네. 뭐 이런 정도. 그런 것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질병에 걸렸을 때 목돈이 많이 드는 질환들. 3가지로 딱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요 3가지. 암, 뇌혈관, 네. 심혈관. 이게 보통 우리가 3대 질병이라고 많이 하는데 아, 네네네. 이 3대 질병은 네.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최소한만 가입하자.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네, 처음에 보험 설계사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해야 될 것 같아. 그 처음에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년 내는 거잖아요. 장기간에 너무 절대 못 내요. 이게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매달 막 몇십만 원 나가는 건 힘들거든요. 처음에 가입할 때부터 그냥 욕심을 버리고 작게. 정말 나중에 큰 목돈이 들 때를 대비하자라는 생각으로 최소한만 가입하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거 가입하는 경우도 나중에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어서 우리가 필요 없는 거 안 들게 좀 해주세요. 필요 없는 거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3대 질병 있잖아요. 네, 네. 그거와 관계 없는 것들은 다 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암, 뇌혈관, 심장 질환 빼고. 이거 빼고. 나머지는 사실 뭐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다 빼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고, 왜냐면 큰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런 나머지 질병들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술비인데요. 네. 수술비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가성비가 떨어져요. 가성비라 함은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많은데 막상 수술해서 돌려받는 돈은 많지 않아요. 저 나름대로 그게 가성비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그때 옛날에는 보험 잘 안 되고 그럴 땐 수술비가 비쌌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수술비 때문에 집안 망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요즘 근데 필수 의료와 관련된 것들은 수술비가 다 급여 적용이 되고요. 물론 뭐 관절, 뭐 통증 이런 부분들은 비급여 수술이잖아요. 그거는 조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너무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급여 적용이 돼서 생각보다 수술비가 막 엄청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입원 일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입원을 하는 기간 동안에 입원비를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 10일 입원했으면 10일만큼의 금액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거의 가입 금액은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저는 이건 왜 또 별로라고 생각했냐면 이건 역시 가성비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살면서 생각보다 입원할 날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막 1인실에 입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 입원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요새는 수술해도 한 암 수술도 뭐 몇 박 며칠 정도 있다가 나가서 네. 사지 뭐 입원을 몇 달씩 하는 게 없잖아요. 자리가 없어서요. 대학병원에 절대 그래요? 입원을 길게 안 시킵니다. 한 3, 4일 뭐 이 네, 정도잖아요. 네, 네. 이거만 알아도 일단 체크가 좀 명확해집니다. 오래 고민할 게 없네요. 네, 많이 그러니까 빠질 좁히지- 거예요. 예. 많이 빠지고 좁혀갈 수 네. 있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제가 예시를 들어왔는데요. 이 예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에 받으셨던 계약서를 나름 그 질환별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네, 네. 네, 보시면 일단 암 먼저 나오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가입 금액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암에 걸렸을 때 2천만 원을 받는다는 그런 가입 뜻입니다. 금액이 그런 뜻이야. 이것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가입 금액을 낮추면 보험료가 떨어집니다. 오케이. 이 보험료는 한 달에 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이건 3만 원을 낸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납입 기간은 평균적으로는 한 20년 정도를 내시는 것 같고 보험 기간은 몇 살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거고 이거는 뭐 80살, 90살, 100살 다양하게 있는데 최대 100살. 네, 요즘 고령화 시대이다 보니까 100살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도 80세로 줄이면 보험료가 더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여력을 생각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암 부분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질환 통틀어서. 우리나라의 발병률이 너무 높잖아요. 암의 발병률이. 통계에 따르면 거의 3명 중에 1명꼴이 암에 평생에 한 번은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암에 한 번 걸려도 이게 관해라고 해서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한 5년은 최소 걸려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막 치료는 안 받더라도 막 꾸준히 고가의 검사도 받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 기간도 길고 하다 보니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장 높은 보장 금액으로 가입 금액으로 드실 것을 암 추천드립니다. 진단비를.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그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되게 꿀팁인데 산정특례가 뭐냐면 암의 진단을 받으시면 본인 부담금이 5%로 줍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의 5%만 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급여에만 한정된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비급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산정특례가 있는데 굳이 암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요즘 워낙에 신기술, 신의료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뭐 항암 치료와 관련해서 뭐 표적 치료제라든지 뭐 면역 항암제 이런 것들이 네. 막 개발이 되는데 이건 다 비급여 치료란 말이에요. 비급여라 하면 의료보험 지급이 안 되는 거.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100%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폐암에 걸렸는데 너무 좋은 그런 표적 치료제가 있는데 이거를 이런 보험이 없으면은 100% 내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거의 한 몇백, 몇천만 원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쓰잖아요. 그쵸. 이걸 받으면 좋아질 게 뻔한데 그 돈이 없어서 결국 기존에 있는 치료만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암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진단비를 하나 받으면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모았으면 이걸로 뭐 표적 치료제도 좀 쓸 수 있고 그런 그치.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미리 네, 네.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표에서 보면은 저는 네. 다 가입할 필요는 없고 요 암 어허. 진단비 하나만 가입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이 암 진단비가 가장 큰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 하나만 가입해도 모든 암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왜 밑에 10대 주요암 진단비 왜 따로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 10대 주요암 중에 뭐 간암 같은 게 있는데 네. 간암에 진단을 되면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는 거예요. 암 진단비도 받고 10대 주요암 오케이, 진단비. 오케이. 그래서 그냥 가장 크게 커버가 가능한 이거. 물론 뭐 예를 들어 유방암 유전자가 너무 강하게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 아하. 그러면 유방암 진단비 하나 더 들어도 괜찮은 오케이. 선택일 것 같긴 뭐 합니다. 805원 정도니까 네, 그거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람이 800원 계속 더해지면 막 몇만 원이 돼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예. 그렇구나. 모이면 정말 10만 원, 20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뇌혈관 질환인데 저는 뇌혈관 질환이 모든 질환에서 암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가장 솔직히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편마비 환자분들, 맞아요. 사지마비 맞아요. 환자분들, 그러니까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게 한 번 걸리면 후유증도 많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재활 기간도 엄청 길어서 입원해야 되는 기간도 엄청 길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목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5개 중에는 저는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하나만 들어도 된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27,000원 정도니까 앞에 암 쪽에서 좀 아껴 쏟아야 된다. 네, 그렇죠. 뒤로 뭐 할 게 있네. 네, 계속 있어요. 아, 계속 있구나. 이 뇌혈관 질환은 여기 보시면 가장 큰 스펙트럼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안에 뇌졸중이 있고요. 뇌출혈이 있고. 뇌출혈, 뇌경색이 있고 심지어 뭐 뇌동맥류도 뇌혈관 질환에 해당합니다. MRI를 찍었는데 중증도 이상으로 뭔가 혈관 협착이 있어도 뇌혈관 질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어도 웬만하면 돌려받기가 쉬운 거예요. 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인데 저는 이거는 그 3대 질환 중에서는 가장 후순위인 것 같아요. 왜냐면 후유증도 가장 덜한 것 같고 그나마 가장 목돈이 많이 드는 게 처음에 입원해서 수술하거나 뭐 시술하거나 그럴 때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게 필수료다 보니까 그 급여 적용이 되는 부분이 되게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입 금액을 낮게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 2개 중에는 저는 이 허혈성 심장질환 요거 하나만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허혈성이? 이 허혈성이라는 게 이제 아하. 피가 잘 안 통한다는 뜻인데 이 허혈성 심장질환 안에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협심증도 포함되고. 오케이. 네 번째 수술비는 사실 다 안 들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질병 입원 수술비이거든요. 네네네. 보면은 어떤 질병이든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으면 30만 원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가입 금액 자체가 크지도 않고 그냥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내야 될 돈이 많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건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차라리 수술비 들지 말고 아까 위에서 그 3대 질병의 진단비를 조금 더 보강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딱 그냥 정리가 되네요. 좀. 네. 그리고 입원 일당 같은 경우도 하루 입원하면 3만 원을 준다는 건데 네. 보험료가 2만 원이에요. 너무 그러네. 비싸죠. 너무 가성비가 비싸네.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네. 그리고 입원할 일이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냥 제가 낼게요. 네. 그래서 어. 상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까 그 근무 환경. 근무 환경에 따라서. 네, 오토바이 많이 타시거나 그래. 아니면 뭐 익스트림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해에 조금 더 보강해서 가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분들은 굳이 가입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건 후유증도 많지 않고요. 뭐 골절 같은 거 뭐 물론 심하게 걸리면 후유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간이 길지가 않아서 큰 돈이 들지가 않습니다. 간병비 또 요새는. 간병비 요즘 되게 이슈입니다. 왜냐면 네.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너무 비싸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 한 달 동안 풀타임으로 간병인을 쓰면 거의 한 300만 원 넘게 맞아요. 들거든요. 근데 이제 간병인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주로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특히 뭐 중추신경이라고 해서 뇌나 척수 쪽을 다쳐서 어디 마비가 생긴 분들이나 아니면 뭐 치매 같이 그런 퇴행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간병비가 좀 필요할 수 있는데 다행히 요즘 우리나라가 또 그런 의료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통합간호간병 시스템이라고 네,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간병인 없이 그 간호 인력들로 구성된 그런 병동이거든요. 정부에서도 점점 그런 것들을 늘려가요? 늘려가고 있어요.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오케이. 장기적으로는 간병비가 필요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 아. 제가 재활병원에 있다 보면 환자분들의 케이스가 주로 입원하면
하면 처음에는 너무 걱정이 되니까 보호자나 개인 간병을 써요. 그러다가 쓰다가 이제 점점 공동 간병이나 통합 간병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간병비보다는 차라리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 진단비 보장을 좀 늘리는 것도 그러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병비가 장기적으로 드는 건 되게 예외적이고 네. 뭐 든다 할지라도 잠깐 뭐 일주일, 이주일, 한 달 이렇게 좀 한시적이니까. 맞아요, 그죠? 맞아요.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저는 네, 좀 네. 최소한만 가입하는 게 제 목적이라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중에 전 골절은 사실 네. 이거 꼭 가입할 필요는 없는데 골절. 네, 고령화 시대에 이제 제 판단 기준으로는 골절 한 번 안 걸릴 사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골절 진단비는 가입하시면 물론 이빨 골절 제외하고입니다. 골절을 진단을 받으시면 이런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 안 되냐고. 네, 3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굳이 가입 안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제 되게 간단해진다. 저희 채널에 영상 올렸을 때 그 보험 설계사 분들께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물론 되게 좋은 댓글이 훨씬 많이 나오긴 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여전히 신념의 변화가 없고요. 저는 이 정도만 좀 가입해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아주 작은 불행까지 다 계약으로 돈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큰 돌덩어리는 좀 막고 작은 거는 좀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뭐 수십 개를 어떻게 다 우리가 처리하고 가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정말 그래도 진짜 중요한 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네. 이런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쫙 보고 나니까 이제 정리가 잘 되는데요. 이번에 선생님께서도 그래서 한번 좀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가입하신 분들도 이게 가입 금액을 줄이거나 찔렸어. 이 항목을 제거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 20년 납인데 한 18년을 드셨다. 이러면 아까워서 그냥 나머지 2년 드시는 게 맞는데 막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막 2, 3년밖에 안 된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알아보려면 휴가 내야 되나? 정말 작정하고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요. 네, 그죠? 왜 네. 바쁘게 사는 일상 속에 이게 못 끼어들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정말 왜 우리가 진짜 바쁘게 직장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이런 거 알아야지 이제 한번 알아봐야지 어떻게 됐나 이러다가 막상 사고가 났을 때 들여다보게 되고 내가 이게 없었네 이게 이랬네를 알아보게 되지 그 전에 안 알아보거든요. 요거 영상 보신 김에 저도 해볼 테니까 한 반나절이라도 시간 내셔서 여러분 꼭 한번 알아보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NKTV 또 구독자분들이 그 여성분도 많으시고 다 어른이에요. 30대, 40대, 50대, 60대 그러다 보니까 그 내 의료비 혹은 내 부모님, 내 자식의 의료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걱정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이게 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몽땅 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딱 정리를 해주니까 우리에게 이걸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 선생님한테 다 돈을 드려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돈은 안 드리고 구독을 할게요. 너무 좋습니다. 닥터 인사이드 네, 맞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아하 2명의 남자가 팔짱 끼고 써 있습니다. 젊은 의사의 유쾌한 의학 이야기 닥터 인사이드 구독자 64,600명이십니다. 동영상 185개 건강검진할 때 필요한 탑 6 뭐 이런 것도 있고 건강검진도 왜 불필요한 거 할 거야 분명히. MRI 싸게 찍는 법도 있네요. 아이고 너무 좋은 거 많다. 대박. 여러분 닥터 인사이드 꼭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64,600명이니까 곧 10만 명 되시겠습니다. 네. 네. 10만 명 될 때 한 번 더 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초대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우리 NKTV 구독자분들에게 선생님으로서 또 이렇게 마지막에 부탁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40, 50대가 되시면 이제 노후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고요. 사실 이 보험과 관련된 영상을 의사인 제가 찍는 게 보험 설계사도 아니고 조금 조심스럽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너무 보험에 대한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임상적으로 이러이러한 질환이 치료비가 많이 들고 또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이가 드니까요. 건강에 대한 걱정이 갈수록 늘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는 게 사실은 겁이 나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친구들을 보면 진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우리 NKTV에서도 건강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던 중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은희 약사님. 저도 여기 나갔었는데 몸신이다. 아 정말요? 네. 그렇군요. 그때 나갔을 때 같이 볼 걸 못 봤네요. 동문이네요, 동문. 그러게요. 동문입니다.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기월드 채널의 은희 약사입니다. 네. 약학과를 나오신 거죠? 약학대학? 그렇죠. 네, 약학대학을 나와서 네. 약사 면허증을 취득을 하고 네. 이제 그냥 무난한 약사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남편의 권유로 남편의 권유로? 네, 완전 인싸 같은 그래요? 약사 유튜버가 되었네요. 네. 좋아요.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건강에 대한 정보도 TV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도 워낙 많아지시고 또 자, 그런데 요즘에 그럼 중년 여성들이 제일 관심 갖는 건강 정보는 어떤 거예요? 중년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네. 그 호르몬의 변화와 관련해서 갱년기 증상이라던가 그런 쪽으로도 관심이 많으시고 사람이 솔직히 건강하면 관심이 없어요. 건강하면. 맞아요. 20, 30대는 건강에 관심이 없죠. 크게 관심이 없어요. 네네네. 근데 왜 사람이 또 이렇게 건강 걱정되면은 일단 인터넷 검색부터 하는 거 그쵸, 아시죠? 당연하죠. 네, 나는 맞아요. 요새 의사들 힘들겠다 싶어요. 약사들 확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막 검색해갖고 뭐 고혈압 이렇게 했더니 뭐 어떤 걸 뭐 먹으면은 뭐 좋다, 뭐 이렇게 맵고 짠 거는 뭐 최대한 피해라 뭐 이런 거 나와서 제가 요새 살 빼고 맵고 짠 거 피하면서 운동하고 이거 좀 시작하고 있는 중인데 네. 오늘 약사님 오셔서 잘 됐네요. 이거저거 많이 네, 물어봐야지. 맞아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인터넷에 좀만 검색을 해도 이제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그 중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정보든 이렇게 그냥 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는 것보단 좀 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제 저와 같은 전문적인 그런 네. 의견을 좀 더 선별해서 들을 필요도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나이가 30대 이제 중반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중년 건강에 제가 해당이 되지는 않기는 하지만 네. 제가 워낙 접하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년 여성분들도 많이 접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 자체도 좀 관리를 진작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 흔히 보면은 건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그게 중년이거든요. 네, 진짜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20, 30대 때 40대 때만 해도 그 친구들끼리 만나면 절대 건강 얘기 안 하고 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다가 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애 얘기는 안 해요. 이제 다 컸으니까. 자식 얘기 안 하고 다 너 건강하지? 이거부터 질문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꼭 이런 데를 만진다 불쌍하게 이렇게 내놔봐 이런다 난 손도 안 해고 막 이런데 막 이렇게 꼭 손목 되게 불쌍해 손목 만지는 거 아우 건강하지 너 왜 그러니까 왜냐하면 꼭 선생 같은 애가 하나 나와요. 지가 제일 많이 알아. 가르치려고. 지가 제일 많이 알아. 지가 무슨 약사도 아니야. 근데 맨날 유튜브 보고 맨날 왜 그 있잖아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건강 프로그램. 그거 봐갖고 선수야 선수 뭐 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갖고 근데 또 그런 애가 한둘이 아니야. 또 하나 얘기 나와. 얘가 좋아. 얘는 딴 게 좋다. 얘는 딴 게 좋다. 그래서 누구 맞아요. 얘기도 하고. 너무 다 챙기려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그렇게 다 할 수도 없고. 머리부터 어떻게- 발끝까지 어떻게 다 챙길 수가 어떻게 있어요. 비타민 A부터 저기까지 다 챙기겠어요. 그렇죠. 그거 먹다가 배부르지. 네. 그나마 이제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지금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을 개선하는 그치. 방법이 좀 뭐가 있을까 싶어서 식품으로도 좀 도움을 받고 싶어 하고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으로도 많은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거구나. 네. 오케이. 어쨌든 뭐 다 식품으로 안 되면 건강 기능식품이라도 뭐도 하고. 네. 어쨌든 가장 좋은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앞으로 정말 100세 시대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질문 많으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이제 고민 하나 기왕에 우리 지은 약사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거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고민 사연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요즘요 운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맨날 치킨, 피자,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해도 그게 잘 되지 않는데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진 저는 어떤 건강 관리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사실 이 질문에서 답이 숨어 있잖아요. 그쵸?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고 저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치킨 답이 숨어 있습니다. 치킨, 네. 2 피자, 네. 3 배달. 배달. 그다음에 4 귀찮아. 귀찮아. 그리고 5 운동하기 쉽지 않아요. 운동하기 쉽지 네. 않아. 답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다 이거 반대로 하면 되네. 이렇게 여기 사연 네. 주신 이런 중반의 여성분처럼 네. 고열량의 음식을 자주 먹게 되고 뭐 사실 저도 이런 얘기 하면서도 좀 찔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네, 네, 네. 이렇게 되면 더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게 이런 혈관 또 혈행의 흐름, 혈행 개선이에요. 네. 혈행이 뭐냐?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혈액의 흐름을 개선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연 주신 중년의 여성분처럼 기름진 음식물을 또 많이 섭취하시고 운동이 부족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신 사연을 주신 여성분은 혈행 건강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피자 치킨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맛있는 걸. 안 먹을 순 없는데 먹는 횟수를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한 거죠. 평상시에 좀 잡곡밥이나 건강에 네. 좋은 야채 그런 뭐 단백질 위주로 건강한 단백질 위주로 섭취를 하시면서 예. 기본적으로 그걸 먹는 빈도수를 좀 늘리시면서 이렇게 좀 양심에 찔리는 음식을 드시는 횟수는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네. 그래도 그것도 혈행을 관리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젊을 때는 혈행에 별로 문제 없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맞아요. 그 문제가 가중되나요? 어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중년 여성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호르몬의 변화가 많이 격하게 생길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호르몬 그 시기가 변화 되다 생기죠. 보면 이제 체내 지방의 축적률도 좀 더 빨리 급속도로 증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여자들은 이 호르몬 변화가 그 문제구나. 나중에. 진짜 억울하긴 하지만 문제예요. 네. 여자라는 그 숙명으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고 너무 이런 증상이 좀 힘들고 불편하신 분들은 또 호르몬제를 복용하시기도 하잖아요. 뭐 받아들여야지 뭐 어떻게 해요. 호르몬 변화가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없죠. 최대한 내가 느끼는 그런 불편함을 좀 줄이려고 이런 네. 노력을 해주시면 또 건강한 중년의 시절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가 막 피자 치킨 이런 걸 20대 30대처럼 호르몬 변화 없을 네. 때처럼 이게 뭐 몸에 문제 없이 막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아니고. 알고 조금 더 네. 줄이고 해야 되는군요. 그쵸. 그래서 나이 들면은 그냥 똑같은 걸 먹어도 왜 또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이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고 그래요. 관리하기가 맞아요. 더 힘들어지고 하는 게 아무래도 내 대사 능력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 이런 노력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해요. 네. 필요하군요. 네. 이게 경각심을 가져야 돼 이게. 그래서 건강 검진 한 번씩 하고 뭐 조금 사소한 거라도 있으면 좀 마음에 경각심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자, 두 번째 고민입니다. 두 번째. 안녕하세요. 이분 했네, 드디어. 건강검진 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 이거 나오거든요. 이게 걱정되는 50대입니다. 사실 근데 저는요, 중성지방이 뭔지도 몰라요.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안 좋다는 것은 알고만 있어요. 근데 중성지방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성지방 수치가 지금 좀 걱정됩니다. 하셨네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이제 그렇죠. 걱정을 하고 계시는 50대 여성분인 것 같은데 네네. 중성지방, 지방이면 지방이지 중성은 뭔가 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성지방이라는 게 음식물로부터 공급되는 당질이 지방산으로 또 간에서 합성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체내에 없어서도 안 되긴 하지만 많았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50대, 뭐 60대 되면서 검진을 하는 항목 중에 하나로 되는 건데요. 열량 섭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칼로리 섭취, 음식을 좀 많이 섭취를 하시거나 네. 당질의 섭취가 늘어나면 중성지방의 합성도 또 간에서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성지방의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표를 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정상은 150 이하까지가 정상이라고 네. 보고 있고 중성지방 수치가 400이 넘어가게 됐을 땐 고위험군으로 판명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이렇게 사연 주신 분은 또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위험군, 고위험군이 되었을 때는 특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기름이 많은 부위의 고기, 또 무슨 뭐 식용유,
버터가 많이 들어간 그런 케이크 등의 음식 섭취를 좀 줄이시고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탄수화물 같은 걸 드실 때도 쌀밥 대신 잡곡밥 뭐 이렇게 좀 곡물밥 위주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뻔한 얘기긴 하지만 아니 근데 난 그 듣고 있으면서 그럼 뭘 먹어? 아니 뭐 주말에 피자치킨 빼고 주중에 쌀밥 빼고 그리고 나서 점심 때 좀 이렇게 졸릴 때 케이크 빼면 그 라면 먹나? 진짜 재미없는 먹지? 음식밖에 어떡해. 생각이 나진 않는데, 찌거나 또 물에 삶거나 데치는 그런 음식 쪽으로 좀 식단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혈행 관리에 또 기본 베이스가 잡히는 거니까. 이분이 만약에 건강검진 갔다 왔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갑자기 확 높았어.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중요한 거는 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높아버리면 이렇게 관리를 해서 좀 하고.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못 떨어뜨려요? 떨어뜨릴 수는 있는데 네.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주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식단 관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불안하게 어떻게 100살까지 하지 이거? 아, 이거 굉장히 걱정되면 내가 요새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이 우리 엄마 아버지예요. 어떻게 건강하게 86세까지 갔지? 야,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아, 이분도 심각하네. 이분은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심혈관 질환에 관련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이고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꿀팁 좀 주세요. 그러셨나요? 너무 좋은 게 많죠. 제가 할게요. 피자 치킨 잘 먹으세요. 피자, 치킨, 그리고 막 운동부족. 운동부족, 케이크 막 이런 거, 기름에 튀긴 거 막 이런 거 좀. 말씀해주신 것들도 네. 다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나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 그런데, 응? 아니 왜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그렇게 좋아해요? 스트레스 뭐 말만 하면 스트레스야? 응? 굉장히 포괄적인 진짜 단어이긴 스트레스가 하지만 진짜 원인이 돼요? 원인이 되죠. 얘기해 주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내 과학적으로. 몸에서 좀 이겨내기 위한 호르몬이 또 같이 분비가 돼요. 갑자기 막 식욕이 막 당겨서 스트레스 받으면 또 막 식욕 폭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다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이런 안 좋은 효과로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혈관 속에 이런 혈행 건강을 챙기는 걸 소홀히 하지 마시고, 꾸준한 운동과 또 건강한 식습관,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긍정적인 생각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게 건강검진을 더 자주 받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미리 알 수 있어서 훨씬 그게 또 예방도 되고 그러니까 네. 그거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모든 사연이 보면은 대부분 다 혈행 건강 관련된 사연이었어요. 네. 근데 이 말씀해주신 혈행 건강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말씀드렸듯이 혈액은요, 우리 몸에 산소 또 영양분을 몸속 곳곳에 다 운반을 해주고, 네.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노폐물을 또 제거를 해줄 수 있고,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 물질로부터 세포를 방어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이렇게 피가 잘 도는 것, 이런 것, 그런 혈행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뭔가 우리 건강 관리의 가장 기본이라고 오케이. 봐주시면 돼요. 네네. 혈액은요, 사실 365일 쉬는 날 없이 매일 우리 몸을 돌고 있으니까 그렇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특히나 또 나이가 들면 혈액의 흐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운동성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또 우리가 같은 현대인들, 바빠 현대인들은 운동 부족, 또 기름진 음식과 같은 식습관, 인스턴트 음식, 배달 음식, 야식 이런 섭취로 인해서 체내에 중성지방이 축적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중성지방이 많이 더 과다하게 축적이 되다 보면 혈행에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나이 들수록 걱정인 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도 건강에 많이 쓰이는 게 네, 있어요. 네. 추우면 추워서 걱정. 그쵸. 너무 더우면 더워서 걱정. 덥고 어지러워서 걱정. 여름철에는 어떤 거야? 여름철도 네. 혈행의 관리는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높은 기온에 또 땀을 흘리고 네. 체내 수분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혈액에 점성이 증가하거든요. 또 요즘은 워낙 건강기능식품에 관심도 많아지시다 보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오메가3요. 오메가3가 오늘 알아야 될 혈행 개선에
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메가3, 오메가3 진짜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오메가3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거예요? 오메가3는요, 착한 지방,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인데요. 네네. 네, 주요 구성 성분이 EPA, DHA. 약간 말 다 들어봤다. 아, 그러세요? 네. 이렇게 이 두 가지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기름 형태의 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 됩니다. 네. 또 오메가3의 주요 성분 이 두 가지 중 EPA는요, 네. 중성지방이 간에서 우리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성지방 수치를 낮출 수 있고 혈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진짜 식습관으로 먹는 것으로 모든 걸 다 섭취하고 이럴 수도 없거니와 그럴 수도 없고 받쳐줄 수가 없는 내가 내 몸을 사실 못 받쳐주는 아까 거죠. 그 뭐 금액적으로 좀 오메가3가 비싸지 않나 하셨는데 식습관으로 식단만으로 조절하는 것보다 건강기능식품 하나 잘 챙겨 드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요즘 건강기능식품 섭취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중 오메가3가 오늘 알아본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20분 책 한 권에는 정말 여러분이 요즘에 되게 관심 있는 이야기 할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40 딱이래요. 40이 딱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저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야 너 어디 아프니 나 이런 거 먹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40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진짜 40은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고 걱정도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정의한 원장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책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이는 사람은 40 때부터 뭔가 좀 정신 차린 사람들인가요? 그럼? 아, 그렇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40 달라진 몸을 되돌릴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을 쓰신 이유가 뭐예요? 왜 특히 40을 겨냥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40 정도 되면 네네. 그때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진짜 그래요. 그전까지는 쳐다도 안 보다가 너무 많이 먹어 탈이야. 뭔가 내가 좀 먹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한 40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걱정될 정도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관심 맞아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관심 폭증하는 나이가 40이기도 맞아. 하고 실제로 40 정도 되면요. 내가 왜 이렇게 몸매가 이 스타일이라고 그러나요? 핏이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 뭐 이런 느낌 맞아. 딱 받잖아요. 그때 그죠? 딱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겪어봤으니까 맞아, 알잖아요. 맞아. 예, 그래서 이게 40은 정말 이 건강의 분기점이 되는 나이예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나이죠. 그렇죠. 노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가 있다. 그러면 그걸 나이 기준으로 이렇게 좀 잡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80세 기준으로 네. 만 34세, 60세, 어. 78세가 네. 갑자기 건강이 이렇게 꼬꾸라지는 나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 다시 한번 만 네. 34세, 만 34세, 60세, 만 60세. 78세.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그 노화 보고서를 보면은요. 네. 토니 와이스 코레이 교수의 그 논문이 손꼽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자인데 네. 이 교수님이 20대에서 90대 이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000종이 넘는 단백질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치가 달라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단백질이. 그런데 이 단백질 수치 변화가 바로 네. 그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34세, 60세, 78세에 곡선으로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그 나이대가 꼭지점으로 확 떨어지는 나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떨어지는 나이가 이제 34세잖아요. 그때 단백질에 굉장한 변화가 생기는데 34세부터 이제 몇 년 지나서 40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 내리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우리가 이런 단백질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알츠하이머 환자 있잖아요. 네. 알츠하이머 환자가 뇌에 타우 단백질하고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네. 뇌에 많이 생기는 원인을 이제 네. 밝혀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이 내리막을 달리는 그 34세 그때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여기에 대한 단백질이 갑자기 확 많이 발현이 되는 나이인 거죠. 그래서 그럼 그 결과가 40대 정도부터는 몸의 결과물로 이제 오기 나타나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또 소화력도 떨어지고 근육량이 확 줄어드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한의학에서도
마흔부터 이 오장육부가 막 노화가 이제 급속도는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이제 이 토니 와이스코레이 교수가 네. 2023년 12월에 네이처지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또 그 뭐 뇌나 심장, 신장, 뭐 배 이렇게 노화가 갑자기 확 진행되는 11가지 장기에 네. 이런 막 노화가 빨리 일어나는 이 장기의 기관들이 비정상적인 단백질 농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거, 노화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당뇨, 고혈압 등등 뭐 이런 것들도 40대부터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네요. 이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34세에 꼭지점 찍어서 내려오기 찍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40 이후에는 그 건강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돼요? 어떤 거? 이 40이라는 나이가 네. 이제 건강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게 이제 곧 완경이 되잖아요. 이제 완경으로 막 달려가는 나이예요. 그렇죠. 한 10여 년 있으면 10여 년 완경되죠? 있으면 완경이 되는데 그게 그 쉰에 갑자기 완경이 탁 되는 것이 아니고 40대 때부터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똑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생리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그때 이미 상열감 생기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완경 이행기가 40대부터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다 심하면 뭐 쉰이 한참 남았는데도 좀 폐경이 좀 빨리 온다든가 하시는 네. 분도 있고 또 제가 봤을 때 이 완경 전에 최소 5년 정도쯤부터는 진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줄어요. 그걸 몸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금방 느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40이라는 나이가 건강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몸에 변화가 막 있는데도 무시하고 그대로 이제 계속 직진이다. 이제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쉰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병원을 들락날락. 그 다음에 먹는 약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많아지는 네. 거죠. 이미 그러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40이라는 나이 그 전에요. 이제 네. 30대, 그 다음에 40대 초반에 보통 아이를 낳잖아요. 요즘 이제 임신, 출산 뭐 이런 나이가 그때 다 몰려 있는데. 30대, 40대 초반에 하지. 맞아요. 이게 육체적으로 이게 체중이 갑자기 많이 불었다가 줄어드는 그 나이대가 다 그때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절에도 굉장히 무리가 많이 사실은 가는 나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몸무게가 5kg 늘었을 때 5kg 늘었을 때 평지 걸을 때는 우리가 받는 그 부하가 무릎에 받는 부하가 20kg 정도 생겨요. 평지를 걸을 때 20kg. 몸무게가 5kg 늘었을 때. 4배? 네. 그리고 계단 올라갈 때, 계단 오르내릴 때는 35kg 하중이 무릎에 가거든요. 7배? 그런 대박. 네, 우리 체중 체중 5kg 금방 느는데? 근데 임신하면은 보통 한 10 몇 킬로 10kg 늘잖아요. 그러니까. 15kg까지도 늘지. 예, 10kg에서 한 15kg 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이제 10kg 늘었다고 보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배를 잡아야죠. 그쵸. 임신해서 10kg 늘어 있는 사람은 평지 걸을 때 40kg의 무릎 하중이 생기고 계단을 오르낼 땐 70kg 하중 쌀 한가만이에요. 예, 그 하중이 이걸 생기는 어쩌면 말이에요. 좋아? 그러니까 임신 과정을 겪고 나면은 관절이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그렇구나.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이게 반복적으로 낳고 난 사람들이 관절이 나중에 더 빨리 맞아. 안 좋아지고 염증이 더 많이 생기고 생기면 잘 안 없어지고. 예, 그래서 이 40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40대가 출산율이 40대 출산율이 100%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결혼이 늦어지죠. 늦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에 오는 부하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노화가 일어날 때 애를 낳고 그 육아를 40대에서부터 50대까지 10년간 집중적으로 하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막 운동 안 하니까 살은 찌고 예. 굉장히 힘드네. 힘들어요. 40대 큰일 나겠다. 완경되고 나면 뭐 진짜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관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질병들이 막 오기 시작할까요? 보통 40대 넘어가면 네. 이제 세 가지 대사질환 거의 요즘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 혈압, 고혈압 때문에 요즘 40대도 고민이 많고요. 고혈압 40대 예, 벌써? 40대 벌써. 저 이제 개원한 지 30년 됐는데 30년 전에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혈압약을 60세 이상이나 돼야 먹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맞아. 근데 요즘 30대도 먹고 40대 초반에도 혈압약 참 많이 먹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고지혈증 약도 참 많이 먹어요. 이게 아주 예. 세트야, 고혈압, 고지혈증. 그렇죠. 그리고 지방간도 워낙 많습니다. 지방간. 지방간이 스트레스 많으면 또 생기기도 하고 꼭 술 많이 먹어야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피로해서도 생기고 이런 대사질환들 많이
많이 갖고 있는 데다가 그냥 약만 먹고 생활 습관 하나도 교정 안 하고 이제 그대로 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네. 당뇨가 꼭 생기고 뭐 죽상경화나 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뭐 나아가서는 치매 뭐 이런 것까지도 계속 이제 유발이 되는 거죠. 도미노처럼 하나 이렇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도미노처럼,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 평균 수명이 요즘 이제 90세에 달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40세를 생각한다면 50년이 남았고 그렇죠. 완경 이후로 40년이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40대 때 이거를 이제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네. 이게 노년이 참 암울하다. 먹는 약이 한 보따리다. 그리고 이제 이 40, 50대, 40대에 특히 네. 이게 이제 건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본인도 힘든데 가족한테 또 큰 어떤 부담이나 피해가 갑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도 이거 보면 40대 때 건강 관리 제대로 못한 사람들 중에 네, 네. 보통 이제 여자들이 많이 참잖아요. 옆에다가 내색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꾹꾹 참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화병 나서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안 알아주니까. 화병 나서 많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데 대한 그 우울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스트레스를 굉장히 건강하지 많이 받아요. 않은 거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거든. 억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우울해. 그래서 우울한 거죠. 그런데 그게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엄마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면이 딸이 또 비슷하게 또 와요. 비슷하게 가고. 그래서 가족들이 거기에 특히 이제 딸들하고 같이 이렇게 엄마의 정신 상태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가족의 병이고 결국에 가족의 병이 사회의 병이죠. 그러면 40대는 지금 말씀하신 거, 뭐 우리가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인 어떻게 어디서 문제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요. 네. 이제 이 인체의 그 어떤 생리적인 여러 가지 변화라던가 우리가 뭐 자고 땀 나고 온열, 체온 조절하고 네.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주는 자율신경이 아주 건강해야 되는데 네. 마흔을 기점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마흔에 깨지기 시작해서 완경이 되면 완전히 이제 틀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 그 막 상열감, 뭐 그죠? 잠 있죠. 못 자고 이런 여러 맞아요. 가지가 물론 호르몬이 안 나와서도 그렇지만 이때 자율신경 균형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마흔에 잡지 않으면 네. 이제 이게 도미노처럼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오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아주 실예로 젊었을 땐 참았던 화병이 완경 이후에 폭발을 해요. 그리고 폭발을 정말 해요. 엄마들 승질내죠. 네, 그리고 또 젊었을 때는 좀 몸이 버텨주던 게 완경 이후에 심혈관 질환이 갑자기 생겨서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때는 치매나 중풍의 발병이 그래도 좀 적은데 이게 호르몬이 딱 끊어지고 나서부터는 이런 중풍이나 치매나 이런 발병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40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40대 이제 자율신경을 잘 균형을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우리가 알 수 네.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자율신경을 잘 조절하고 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자율신경계를 잘 균형 맞추는 세 가지 딱 말씀드릴 건데, 처음에 일단 소식. 소식이 중요해요? 소식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많이 움직이는 거. 세 번째가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것. 체온. 예, 왜냐하면 네. 이제 적게 먹는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뭐 과식도 해보고 적게도 먹어보고 다 경험이 다 있잖아요. 해봤죠. 적게 먹었을 때 소화작용이 훨씬 원활해요. 많이 먹으면 스톡돼가지고 이게 소화가 이제 안 되기도 하고 정신이 멍멍하잖아요. 이제 과식하고 나면. 그런데 적게 먹으면 정신도 훨씬 또렷하고, 그다음에 소화 상태도 엄청 좋고 몸이 엄청 가벼워지잖아요. 그리고 혈액 순환이 훨씬 좋아져요. 적게 먹었을 때.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지만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넣는 게 아니고 이제 배고프지 않을 정도의 숟가락을 넣으면 만사가 다 해결됩니다. 만사가 다이어트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이제 배부를 지가 많이 때까지 먹어놓고 계속 나서 또 나중에 안 먹어놓고. 먹으려고 애쓰고 그러지 말고. 네, 나중에 뭐 굶고 하지 말고. 근데 이게 간단한데 어렵다니까요. 네. 그래서 소식이 일단 제일 기본이다. 소식은 그러니까 이제 뭐 새끼를 먹는데 일단 작게 먹어라, 적게 먹는다. 예. 그게 이제 제일 알겠습니다. 기본. 뭐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움직이는 거요. 네.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몸을 써야 네. 자꾸 써야 관절이 유연해지거든요. 근데 관절은 그 기계에 오랫동안 놔두면 이렇게 딱 굳어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아서 항상 조금 더 많이 좀 움직여주는 게 네. 진짜 필요한데 이제 반대로 너무 관절을 심하게 써가지고 우리 옛날 어머니들처럼 뭐 논 매고 밥 매고 그렇게 하는 관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요즘 안 움직여서 문제지. 맞아요. 꼼짝을 안 하잖아요. 요만큼도 걸어가지 않고 타고 가고 이렇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자꾸 많이 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야 젊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야 자율신경 균형이 잡히고요. 그리고 자꾸 움직여야 대사순환이 이제 좋아지고 그쵸. 노화가 지연되거든요. 그다음 체온 유지는 뭐예요? 적정 이게요, 체온? 몸을 차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것이 자율신경 균형을 잡는 데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30%가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항상 좀 시리고 차고 냉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이 몸에 이렇게 체내에 효소가 많이 나오는 활성화된다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순환이 좋은 사람이 몸이 따뜻하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몸이 따뜻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몸 따뜻한 사람 중에 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의 활동 능력도 훨씬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네. 몸을 따뜻하게 한 사람이 신진대사도 잘 되고 훨씬 더 늦게 되는데요.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남녀를 다 불문하고 몸에 열 많다 나는 뭐 항상 덥다 이런 사람들이 찬 거 자꾸 먹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요. 나 더워 뭐 열나 이러면서 이제 자꾸 벗고 그다음에 시원한 거 자꾸 찾고 이런 분들이 보통 설사 많이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요. 장이 안 좋아요. 남자들 보통 물어보면 나 여름 많은데 장은 안 좋아. 장은 차. 그게 그렇구나. 왜냐하면 먹는 것도 자꾸 찬 거 또 시원한 걸 자꾸 먹게 되니까 아래는 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보면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보면 위는 열이 확 떠 있고 아래는 굉장히 찬 체질이 이제 본인의 습관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여자분들도 그런 분 많아요. 그래서 항상 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걸 위주로 자꾸 이제 하셔야 자율신경 조절도 되고 젊어집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일단은 먹는 거. 네. 일단은 먹는 건데 네. 습관적으로 자꾸 얼음 넣어서 드시는 분 있어요. 날이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 자꾸 아, 얼음 예, 넣고 이제 시기가 자꾸 왔죠. 드시는 거거든요. 아주 더운 날에도 시원한 에어컨 밑에 앉아 있더라도 조금 따끈한 걸로 차를 마셔야 몸이 특히 이제 냉한 사람들은 그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남들 먹는다고 자기도 계속 얼음 타가지고 먹고 이게 유행처럼 아이스가 유행처럼 돼 있어서 그게 참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먹는 건 그렇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많이 권하는 게 조격이에요, 조격. 하기도 굉장히 쉽거든요. 맞아요. 몸을 다 담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몸이 굉장히 냉하다, 뭐 평소에 많이 시리다 하는 분들은 수족냉증 같은 경우도 좋아요? 예, 수족냉증이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어. 사실은 손발만 시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 중에 온몸 시리다는 분도 많고 네. 특정 부위, 특히 이제 무릎이나 뭐 등만 시리다 이런 분들 뭐 많아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거기를 핫팩을 해줄 게 아니고 발을 따끈하게 해주면 발에서 올라가는 이 이제 혈액 순환이 확 좋아지면서 네, 네. 몸이 따뜻해지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격을 굉장히 많이 권하고요. 조격. 예. 그리고 등 대고 누워가지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팔다리 위로 이렇게 올리면 천정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부르르 떠는 거 있어요. 네, 네, 오간 네. 운동이라고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안 해보셨으면은 지금 당장 한번 해보시면 딱 한 5분만 해보시면 막 몸에서 땀도 나고 굉장히 좋은 5분 하기가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네. 근데 그 모간 운동이 손발의 그 모세혈관을 아주 빨리 잘 그러니까 다리랑 대사순환을 발이랑 이렇게 시키는 손을 놓고 이렇게 그쵸, 떠는 거야. 많이 이렇게. 떠요, 부르르. 그게 굉장히 도움 옆에서 많이 보면 되게 되고요. 웃겨. 혼자 있을 때 하세요. 혼자 그래야지. 있을 때 하시고. 옆에서 보면. 예, 또 하나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를 하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그러니까 네. 몸이 많이 냉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잠 잘 못 자는 분들 많습니다. 아, 네, 네, 예,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을 좀 교정을 해야 돼요. 잠이 불편하면은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그럼 네.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제 악순환이 이제 되는 거죠. 잠을 못 자는 것도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이게. 잠을 못 자면 뇌가 굉장히 빨리 피로해져요. 뇌가 피로해지면 자율신경에 영향을 바로 미칩니다. 아하. 예, 그러면 교감신경 항진되고요. 그럼 맨날 위로 긴장되고요. 짜증나고. 조금만 해도 짜증나고요. 그래서 만만한 사람한테 자꾸 화를 내게 되잖아요.
잠을 못 자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매일 먹는 음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음식으로 좀 마흔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루 한 끼만 자연식 먹자. 아. 자연식. 자연식이라고 하면 네. 채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예요? 밭이나 논에서 난 그대로 그냥 곡물이나 식물 그대로 잘 씻어가지고 그냥 썰기만 해서 먹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섭취를 하면 일단 영양 손실이 일단 적어서 네. 적게 먹어도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먹게 되니까 다이어트에도 물론 좋고, 그리고 이 식물이나 이런 곡물들이 스스로 내는 그 색깔 있잖아요. 네. 그 색깔 자체에 있는 파이토케미컬, 그 색깔이 가지고 있는 천연의 그 면역 물질들 그대로 섭취할 수가 있어요. 저는 심지어는 현미도 한 8시간 물에다 담궈놨다가 잘 불려가지고 그냥 네. 꼭꼭 씹어 먹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점심 식사로 네. 자연식 도시락을 하루 한 끼는 저는 이제 계속 실천을 해오고 있거든요. 예.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40대부터 좀 습관으로 가져가면 하루에 한 끼 정도. 가족들 해도 너무 좋고 아이들도 좋고, 그죠? 네, 좋아요. 뭐 그런 얘기 있어요. 마흔 이후에 갑자기 막 5kg, 10kg씩 확 빼면 안 된다. 뭐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마흔 이후에 가장 안전하고 좋은 다이어트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좀 살도 빼고 싶다 그렇다면. 마흔에 다이어트를 해보면 잘 아시지만 네. 30대, 20대 때 했던 다이어트로 해서는 잘 안 빠져. 예전 같은 효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걸 제일 많이 느껴요, 이제 네, 여자분들이. 네, 맞아요. 왜 지금은 똑같이 했는데 그 효과가 안 나올까? 음. 이게 몸의 구성이 달라서 그런 거죠. 예전에는 근육이 좀 많았는데 이제 마흔이 넘어가면 근육 빠지죠, 소화력은 떨어지죠. 그런데 몸이 그렇게 바뀐 건 생각도 안 하고 똑같이 다이어트 한단 말이에요. 그럼 효과가 확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마흔이 넘어가면 저는 일단 욕심내지 마라. 예전같이 다이어트 했다가는 확 더 늙어버린다. 그죠? 살 빠지고 얼굴 더 늙으면, 몸이 더 늙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늙지 않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이제는 네.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딱 한 달에 1kg 정도만 욕심을 그 정도에 유지해서 그러면 그 다음 달은 합해서 2kg, 그 다음 달은 합해서 3kg 이렇게 하면서 습관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지. 이거 먹고 확 뺐는데 살이 남아서 출렁출렁 뭐 늘어진다거나 얼굴 확 늙는다거나 이제 40 넘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40 이후에는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주의할 게 다이어트 때문에 골다공증이 촉진되는 그 짓은 맞아. 하지 말아야 된다. 맞아. 그게 제일 사실은 또 중요해요. 그러네.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완경되고 나면은 여성 네. 호르몬이 떨어지면은 갑자기 뼈에서 칼슘이 막 숭숭숭숭 다 빠져나오는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인데요. 그걸 40 때 다이어트를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그걸 확 10년을 당기는 거예요. 아까워라. 아깝죠. 예, 살이 10년은 더 문제가 쓸 아니라 수 그게 아깝네. 그게 더 아깝죠. 그건 맞아. 보충도 안 돼요. 어떻게 안 돼, 안 돼. 그죠?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40에서 하는 다이어트에 정말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뼈 건강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게 정말 생각 제대로 하고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게 40이고요. 그리고 이제 40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주로 이제 우리 다이어트를 먹어서 하잖아요. 네. 뭐 먹는 걸 줄이거나 이래서 하는데 이제 40 때부터는 반드시 근력 운동해야 합니다. 예, 40 이후에 근력이 줄어든 만큼 그 근육이 이제 체지방을 자꾸 잡아줘야 되는데 그 근력은 키우지 않고 자꾸 지방만 줄이려고 하면 이게 서로 이게 네. 안 맞잖아요. 기껏 줄여놔도 유지가 안 돼요, 40 그치. 넘으면은. 그거 진짜 유지하려면 근육을 키워야 되거든요. 키워야 그래서 된다. 제가 40 이후부터는 이때까지 근력 운동 안 해봤던 사람도 좀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요새 진짜 100살 사는데 40 너무너무 젊고 어리고 이쁜 나이잖아요. 그죠? 아, 정말 이쁜 나이죠. 근데 그 40에 네. 건강을 잃으면 얼마나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40 때부터 여러분들이 건강을 좀 잘 챙기셔서 원장님이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 좋은 습관으로 40 더 빛나고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잘 유지하시고 그 이 40의 힘으로 100살까지 멋지게 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죠?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책을 읽고 저의 한 줄 감상평은 아무리 바빠도 습관이다. 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40의 습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쁜 것 때문에 망치지 마시고 습관으로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 원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에 구독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영상,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 영상 중에 하나가 건강 관련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100세까지 살아가려니까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예방 건강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예방 건강, 여성 건강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여에스더 박사님이십니다. 박수!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너무 어머,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좀 이렇게 나랑 다른 과일까? 네, 선생님 어서오세요. 어머, 이런 거 너무 다르지 않니? 어떻게 생각해? 다른 듯 하면서 닮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목표를 하면 열심히 하죠. 맞아. 그쵸. 상당히 독립적이고. 어떻게 알아? 그죠. 다 똑같네? 네. 근데 우리 박사님 보면 엄청 왜 다 엄청 유쾌하고 재밌고 막 이러잖아. 근데 나 의사 안 어울리는 것 같거든. 제가 환자를 딱 보게 되는 본과 3학년부터 저한테 너무 맞는 거예요. 환자를 보는 게 너무 좋았죠. 아. 그리고 환자하고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 결국 개업한 병원은 망했어요. 아, 환자를 많이 못 봐서? 많이 못 봤어요. 초진 환자는 보통 30분은 보는데 길어지면 50분에서 1시간을 보잖아요. 기다리던 환자 승길라 가겠다. 1시간 기다리다가. 예약제로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내가 다음에 들어가면 길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서 기다려 주시죠. 근데 병원은 문 닫았어요. 왜냐하면 65세 이상은 1시간에 상담해도 1,500원 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돈을 못 벌죠. 아, 여에스더 박사님 뒤에 투머치 토커라는 해시태그가 붙는구나. 또 이제 제 아버님이 제가 본과 때 돌아가실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간암은 진단받으면 보통 한 말기면 6개월 안에 돌아가시거든요. 응급실에서 막 너무 짐짝처럼 구박받고 돌아가실 분이니까 의료진들이 상담이나 이런 거 아예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상처받고 결심도 했죠. 나는 좋은 의사가 되리라. 저희 고모님들이 아버님 포함해서 다 40, 50대 5분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여러 가지 암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고모가 대장암으로 만 하나인가 둘에 돌아가셨는데. 어머, 세상에 그 어린 나이에. 맞아요. 저는 그때 큰아들 그 사촌 오빠가 고3이었거든요. 그 고3 오빠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고3인데 엄마가 암으로 죽었어. 36 되던 해에 네. 약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장 검사를 하러 갔어요. 3, 4cm 들어가니까 화면이 있잖아요. 화면에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못되게 생긴 혹에서 피고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보면 대충 알잖아요. 아, 이거 암이겠다. 근데 제가 너무 운이 좋게도 그걸 잘 떼낸 거예요. 뭐 시금치 이런 거 나오면은 아예 손가락도 안 가요. 고기만 먹었어요. 고기나 명란이나 아니면 참기름에 밥 비벼서 먹거나 그런 생활을 36년 했으니까 갔죠. 아니나 다를까 있었고 그때부터 진짜 좀 반성하고 채소를 한 접시는 먹었거든요.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논문하고 이걸 뒤져봤더니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에 마이클 거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장은 제2의 뇌다. 제2의 브레인인 것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때 책이 막 나왔어. 장은 제2의 뇌다 얘기 우리 몇 년 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맞아. 그게 20년 넘었어. 뱃속에 있는 유산균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뇌의 상태도 달라진다고 했더니 제가 교수 된다고 펠로우까지 한 애가 제가 왜 저러니 정통의학을 가야지 왜 이상한 얘기를 하냐고. 그때만 해도 그게 이상한 얘기로 들렸구나. 이상한 얘기죠. 그때는 미아리산 아이지 이런 거 정도 먹을 때고 미아리산 너무 미아리산밖에 없었어. 미아리산. 이 좁쌀같이 생긴 거 있잖아. 생긴 거 노란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나 좋은 유산균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국 회사를 쫙 뒤졌더니 미국 회사 중에서 의사들에게 공급하는 회사 중에서 1등 회사가 메타제닉사라고 있더라고요. 메타제닉사. 네. 그래서 그 회사에 내가 당신들 유산균을 수입하고 싶다 했더니 다른 데하고 이미 했어?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2002년도에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네. 음식 피라미드라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먹으라고. 그게 발표가 쫙 되면서 그 옆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삐삐 해주세요.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100점 만점에 제가 먹고 있던 C가 4.5점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완전히 꽂혀서 흡연자는 합성 비타민 A를 베타카로틴을 많이 먹으면 폐암의 위험이 올라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천연 원료를 넣어서 용량 조절하고 제가 한국 사람한테 막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때는 제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을 교육해서 그분들이
판매하게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2년 있다가 그 유산균 회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판권을 넘길 테니까 돈을 달래요. 그래가지고 없는 돈에 제가 6천만 원을 또 주고 그 판권을 샀잖아요. 그런데 뭐 제 자랑을 좀 하자면 그 메타징사의 유산균은요, 원료도 듀퐁사 걸로 이제 중요한데, 물론 냉장 유통을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지만 냉장을 하면 더 오래 살아있거든요. 신선하게. 오케이. 그래서 운송할 때 대한항공 화물칸에 냉장 냉장으로 와. 보관, 여기 와서 공항에서도 물류 생각하지 냉장으로 와. 냉장으로 보관하다가 고객의 댁까지 냉장으로. 그게 얼마나 비싸 그 비용이. 그러니까 운송 원가가 비용이. 너무 올라가고 또 안 됐네.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펼쳐도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어른들이 유산균을 먹을 때예요, 안 먹을 때예요? 안 먹을 때예요. 의사이면서 또한 사람들에게 유산균에 대해서 인식도 바꿔주고 하는 건강 예방 의학 쪽에 또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신 거네요. 하도 우리 교수님들이 뭐라 그래서 그 전문의 다 따고도요, 석사 박사를 또 예방학으로 따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박사 지도 교수님이요, 굉장히 네거티브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요, 저한테 귀찮을 정도로요, 카톡이 와요. 여선생, 내가 무슨 논문을 찾았는데 이런 걸 해보면 좋겠어 하고. 그래요? 그 여에스더와 유산균의 역사는 우리나라 유산균에 대해서 인식도 새롭게 바꿔놓을 만큼 되게 일찍 시작했고 거의 역사가 20년이네요. 예, 사실 전 한 5살 때부터 그냥 삭신이 쑤셨어요. 애가요. 제 어릴 때 사진 보면 다 누워 있어요. 너무 쑤시고 너무 약거리고 밥도 안 먹고 이제 그러니까. 어디 엄마 따라서 2-3시간 쇼핑하고 이런 거 힘들어서 그거 못했어요? 그건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박사하고 전문의 다 땄는데도 역시 저는 삭신이 쑤셨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서양의학으로 할 수 있는 공부를 다 했는데도 왜 나는 지금도 아파? 예방의학 4차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기능의학. 검사하면 안 나오는데 나는 아파. 나는 그래요. 삭신이 쑤셔. 건강검진했는데 아무것도 없대. 없는데. 근데 나는 막 무기력하고. 하고 그게 정신과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부신이나 이런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의 건강이라고 하는 건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미운 사람이 옆에 있나 없나, 나의 생활 습관, 그리고 영양제 뭐 이런 게 다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저는 그런 쪽 논문만 계속 파고 들었죠. 유산균이 면역과 되게 관련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면역이 무너지면 사람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이 그렇게 중요해요? 심하면 죽죠. 예를 들면 내가 똑같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네.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알아눕고 누구는 죽어요. 그게 나의 면역이거든요. 그런데 내 몸의 면역 세포의 7-80%가 있는 곳이 어디? 장이에요. 논문을 보면요, 애들이 감기 자주 하는 애들, 폐렴 잘 앓는 노인분들, 호흡기 질환도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충분히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 감기나 호흡기 질환도 적게 걸려요. 장이 이제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영양소만 딱 들어오고 나쁜 세균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받고 면역이 떨어지면 이게 열려요. 그러면 단백질 덩어리도 푹푹푹 들어가서 알러지 생겨. 나쁜 세균도 푹푹 들어가서 폐혈증. 폐혈증이라고 하는 게 혈관에 세균이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시는 거.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폐혈증으로 많이 가요. 많이 가시죠. 왜냐면 면역 떨어지셔서. 심지어는 암도 마찬가지죠. 내가 암이 생겨도 면역이 좋으면 이겨내고 아니면은 말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면역이 너무 중요하고 면역의 70%가 장에 있으니 장의 건강을 돌보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 면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요,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외국 잡지에 외국 대학에서의 유산균 관리 논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7-8년 전부터는 국내 대학의 교수님들의 논문이 다 프로바이오틱스. 맞아요. 장내 유산균 엄청 나왔잖아. 그리고 제품도 엄청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진짜. 유산균과 연결돼서 예방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질환이 생겨서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예방의 의미는 뭐고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좀 해야 될까요? 사실은 장 속에 좋은 유산균을 많이 만들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섬유질이에요. 섬유질이면 채소나 과일인데 그쵸. 과일은 당이 많으니까 채소 위주로 먹어야죠. 네. 두 번째는 아예 좋은 유산균이 들어있는 음식, 발효식품, 김치, 청국장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좋죠. 근데 이제 저는 채소를 너무 싫어하고 하루에 이제 먹어야 하는 채소의 기본량이 작은 접시를 한 4접시거든요. 못 먹겠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먹으려면 매 끼마다 한 접시 먹고
한 번 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 먹으니까 저는 한두 접시만 먹고 유산균을 먹기로 했고요. 김치도 전 좋아하긴 하는데 김치는 단점이 짜다. 청국장은 짜고 냄새가 나. 뭔가 다른 생활 습관으로 좋은 유산균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채소 먹으면서 섬유질을 주는 거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매일매일 생활에서 쉽지가 않은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로 그걸 채우는 게 너무 힘들어. 힘들죠. 사실. 이게 나가고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도 쉽지 않아. 맞아요. 근데 만약 내가 옛날처럼 어머님들처럼 먹을 수 있으면 따로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는 1년 동안 그 비려주고 그 사과를 막 소중하게 만들면 그 사과 안에는요 좋은 미네랄이 쫙 들어있어요. 요즘 속성 재배하죠. 속성 재배하니까 철분 같은 경우는 사과가 거의 24분의 1로 줄었어요. 옛날보다 그래? 미네랄들이 보통 한 3분의 1. 문제는 내가 옛날처럼 똑같이 사과하고 채소를 먹어도 옛날같이 그런 골고루 미네랄이 들어있는 음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NMN이라는 성분을 네. 100mg을 요즘 막 미국인 외국은 유행이거든요. 그거 먹으려면 브로콜리 10kg 먹어야 돼요. 먹다 죽겠네. 네, 그거는.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은 한두 가지 병이 생기죠.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심지어 뭐 위장약. 어떤 형태로든 어떤 약을 먹게 되는데 모든 약물은 우리 몸 안에서 미네랄을 빼내가요. 영양소를. 예를 들면 뭐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요. 보통 괜찮아요. 치악산을 올라간다. 그렇게 과로하면 횡문근 근육이 녹아서 흑색 소변을 봐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기는 먹는데 보통 때는 괜찮지만 만일의 경우에 근육이 녹으면 어떡하냐. 세 번째,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위산의 감소나 이런 것 때문에 흡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뭔가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구나. 필요한 거죠. 저는 영양제나 이런 걸 오래 살라고 드시라고 하시지 않아요. 첫 번째, 컨디션. 못 먹으면 기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여성이 사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넘어져서 골다공증으로 6개월 있으면 10분 중 2분이 사망하시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지금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 교수님들은 밥으로 다 먹어. 영양제 먹을 거야. 환자분이 얘기하면요. 혼낸대요. 절대 먹지 마. 절대 먹지 마라니 제가 화가 다 나요. 5접시 과일과 채소를 못 먹는데 매일 저지방 우유나 저지방 요거트 2번 못 먹는데 잡곡밥 3끼를 못 먹는데 안 되잖아요. 막 브로콜리 막 이만큼씩 그래서 어떻게 먹어? 못 먹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식사로 잘 못 드시는 분들, 내가 약을 많이 먹고 계신 분들. 근데 이제 우리 염창환 박사님 이런 분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영양제를 더 열심히 먹어야 돼요. 항암 치료 받을 때 입안이나 이런 데 궤양 생기고 난리 나요. 우리 서양의학을 전공한 우리 교수님들은 영양의학이나 기능의학을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영양학은요. 연결이 하나도 안 돼, 임상이. 타고난 체질적인 면역이 좋은 사람, 악성의 종류가 약한 사람, 세 번째는 잘 먹는 사람, 영양을 잘 넣어주는 사람. 왜냐하면 암세포가 있고 정상세포가 있으면 이 정상세포는 영양을 필요로 해요. 얘를 살려줘야 되는구나. 얘를 더 힘을 줘서 이렇게 스스로 싸우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항암 치료를, 화학 치료를 하면 얘 둘 다 죽이잖아요. 그럼 둘 다 죽은 상태에서 또 싸워요. 그럼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살려줘야 되는 거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복부 팽만감 있으신 분들, 항생제 먹었다 하면 설사하시는 분들, 이유 없이 하루에 몇 번씩이나 배가 아픈 분들, 장은요 칼로 잘라도 별로 통증이 없는데 가스가 차서 늘어나면 너무 아파요. 장이 희한해요. 근데 나쁜 균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배 가스가 복부 팽만감이 많이 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유산균을 드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먹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 왜냐, 나는 별로 배변 문제가 없었어. 가스 많이 차는 사람 중에서 5-6명은 좋아지고 나머지는 긴가 민가 설사하는 거, 네. 뭐 그런 거는 꽤 많이 좋아지고요. 의학적인 얘기입니다. 건강 정보예요. 얼굴에 이제 저는 여드름이 많이 나는 그 청소년들은 약을 먹이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감마리놀렌산이나 유산균 같은 거 그런 걸 요즘 좀 논문이 나와요. 그게 제가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대상으로 제가 10년 강의하다가 의과대학에서 이런 과목이 생기도록 노력을 하면 좋죠. 저는 꿈이요. 저희 모교에 기능의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유산균을 선택을 해야 하나? 첫 번째, 이름이 똑같다고 같은 유산균이 아니에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요, 저 위에 있는
장에 좋은 유익균이 프로바이오틱스예요. 그 밑에 락토바실러스, 비피도 너무 많아요. 근데 똑같이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라는 풀네임이 똑같아도요. 그 균의 고유 번호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는 그 논문에 올라가. 근데 뉴폰사에서 나오는 거는 뭐 NCFM이라는 약자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NCFM이라고 하는 논문에 올라간 그걸 먹어야 돼요. 비피도 박테리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뉴폰사의 BI07 그걸 딱 먹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제가 왜 20년 전에 국내 회사하고 안 했냐 하면 한 캡슐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100억 마리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기술이 안 돼서 유효균을 끝까지 살아가려면 1000억 마리를 넣어야 할 수 있대. 메타제닉사는 400억 마리 넣으면 400억 마리가 유지가 되잖아요. 이 기술인 거예요.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게 밀봉. 그래서 제가 그 갈색병을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얘기 드렸는데, 좋은 효모, 좋은 곰팡이 S-볼라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S-볼라디가 이거는 유산균이 아니고 좋은 진균, 효모예요, 효모. 희한하게 항생제 먹고 설사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주면 멈춘다는 거예요. 어른에서도 항생제 때문에 생기는 설사, 미네랄 균형이 일그러지거든요. 메스껍고 컨디션 나쁘고 설사하면은 그날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 S-볼라디라고 하는 진균을 넣은 거. 제가 요즘 신경을 쓰고 있는 여성들이 관심이 많은 질유산균. 여성은 왜 자꾸 지렴이나 방광염이 많이 생기냐 하면 그 균이 대장에서 나와요. 장에 나쁜 균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럼 대변 볼 때 나쁜 균이 많이 나와. 그래. 닦아도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변 닦을 때는 여성은 이렇게 뒤로 닦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항문 주위에 나쁜 균이 많으면 그게 질로도 타고 올라가고 방광의 요도를 타고 올라가서 방광염이나 지렴이 잘 생기죠.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나 이런 감염이 있으면서 병원에서 항생제를 먹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항생제를 먹으면 일단 방광에 있는 좋은 균, 나쁜 균 다 죽고 질에 있는 좋은 균, 나쁜 균 다 죽고 다른 데가 아파서 항생제를 먹으면 혈중 농도로 확 도니까. 근데 내가 채소를 많이 먹어서 좋은 균이 많이 생기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그때 이제 나쁜 균이 한번 확 우세해지거든요. 유산균 종류가 많은데 막 연구를 해봤더니 훨씬 더 질에서 생성되고 생존율이 높더라. 방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항생제 먹고 나면 진짜 지렴하고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깨끗한 여성분들, 질을 계속 세척하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 그 세척액에다가 뭐 타서도 타서 질에서 냄새 난다고 여성들이 그걸로 세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걸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폐경이 된 여성은 왜 질이 약해지냐 하면 그 질에 있는 좋은 주름이 없어요. 촉촉하지도 않아. 말라. 그러면 아주 사소한 거에도 스치면 염증이 생겨요. 구독자분들이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당부 좀 해주세요. 저는 그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생각보다 타고난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오랜 세월 의사를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의사쌤들은 건강검진을 하지 말라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정말 건강검진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완치될 수 있는 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영양제보다 내가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신선한 채소, 과일, 잡고 드실 수 있는 거. 나머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에스더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솔직함인 것 같아. 그치? 응? 그치? 뭐 이렇게 과장되지 않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거, 그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요거. 호세 어떻게 사람이 먹는데 24시간을 쓸 수는 없잖아. 모든 노력을. 응? 그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이러면서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